오늘 그래도 조금 따뜻한 것 같네요. 아닌가요? 다음 주에. 요 며칠 중에 좀 나요, 좀. 네. 다음 주에 수도권 영하 17도까지 내려간대요. 그래요? 올해 유난히 추운 것 같은데. 몸도 마음도 나라도 춥고. 초반부터 세게 춥네. 오늘 뭐 안가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따뜻하게 훈훈하게 감싸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36.5도짜리 난로가 지금 몇 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벌써 술이 쳐서 휘황하게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우리 저번 주에 뭐 했나요? 두 개 했었지? 네. 실미도 2랑 그다음에 원혜영 의원 인터뷰를 했었죠. 2개 올려가지고 뭐 나름 좋은 반응이 있었다고 보고. 그래요. 뭐 원혜영 의원은 끝나고 술 한잔 했는데 술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 원래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나왔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 참, 야, 우리 스튜디오를 그냥 술집으로 옮기자. 그러니까 너무 아쉽더라. 거기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한테 야 우리가 녹음할까까지 생각했어요. 그렇지. 녹취해가지고 풀어버릴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뭐 그게 이제 방송에 나가면 좆대니까. 근데 진짜 이렇게 다음엔 정치인 부르면 여기 우리 테이블에 술 마련해가지고 막 풀게 해 만들겠어요. 대철이 형 덕분에 취중 토크가 이제 우리의 정식 코너가 될지도 모르겠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제 맨정신에 몸을 사리고 말이죠. 근데 웬만한 정치인들하고 우리가 술 대결에서 이길 자신은 없습니다. 그 비서관분이 마시는데 소맥 마시는데 예술이더구만. 그래요. 하여튼 술값은 오너이 냈습니다. 자, 저번 주 건 그렇고 우리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별의별 사건이 엄청 터졌네요. 우리 저번 주에는 정윤회 이야기만 했었죠. 네. 정윤회 얘기. 오늘 출두하셨는데 갑자기 그 얼굴을 뵈니 카멜레온을 부른 박영규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니, 얼굴 좀 헬스한 것 같아. 예. 뭐 이게 좀 마음고생이 심했는가 봐. 예. 아니면 뭐 어디다가 다른데 정력을 많이 쏟으셔갖고 헬스한 뭐야, 이 새끼.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야, 이 새끼 자른다는 거 하나도 안 잘랐다? 야, 정말 악마 같은 새끼야. 아니, 잘 봐요. 근데 정력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이 작가가 말하는 그런 뜻 말고도 내가 뭔 뜻으로 얘기했는데? 정력을 쏟는다. 난 일을 열심히 한다. 난 뜻으로 얘기한 게 정력 영어로 풀면 스태미나 아니에요? 그냥 그거지 뭐. 아니, 일을 열심히 한다. 열정적인. 그래. 난 그게 그런 건데 왜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 네가 네 입에서 나오면 그렇게 아니야, 틀려. 그래서 조금 헬스케진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당당하게 네.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다른 뭐 국회의원이 됐던 어떤 그 비슷한 상황이 됐던 정치인이 됐던 대우가 좀 달랐죠. 굉장히 달랐지. 그래서 실세라고 그러는 거지. 그 원래 검색 때 통과하잖아. 네, 안 검색 했죠. 때도 통과 안 했어. 그래요? 네, 네. 그냥 갔어. 그냥 갔고 4층에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기자들이 못 올라오게 했어요. 아주 거기서 실세 대접을. 그러니까 실세라 그러지. 씨발 달리 실세라 그래. 아니, 왜 자기들이 고백을 해? 그러니까 스스로 고백을 했어. 아니, 이 사람은 실세야. 최소한 그런 데 가면 숨겨진 실세라고 하면 액션이라는 게 있잖아. 액션 보여지게. 아니, 페이크. 전직 대통령은 출발할 때부터 헬리콥터로 계속 오는 길 찍고 휴게소에서 뭐 했는지까지 다 얘기하더니만. 참. 그리고 뭐 자신만만한 거 보니까 문건이 진실이 아닌가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네. 김현철이는 안 그랬나? 김현철이가 끝까지 아니다 그랬어. 도대체 왜? CCTV 발견될 때까지 아니라 그랬어. 왜 이래? 다 똑같은 거지. 그럼 또 뭐 하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면서 뭐 무슨 불장난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잖아. 네. 나는 그게 또 실세를 의미한다고 봐요. 그런 정보를 도대체 어디서 나? 민간인이. 안 그래요? 예. 맞아, 민간인인데.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 근데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이 찌라시면 도대체 청와대는 찌라시 생산하는 업체야 뭐야. 그리고 또 김기춘이가 말 바꾼 거 또 딱 걸렸잖아. 아니 뭐 구두로 보고받았다며? 근데 문서로 문서로 보고받았어요. 갔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왜 문서로 보고했는 걸 구두로 보고했다 거짓말했냐? 이거는 찌라시로 몰고 가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구두로 보고하고 문서로 보고하고는 천지 차이거든. 여당에서는 선물로 문서 파쇄기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로. 그러니까 요즘 이 정치권 그리고 청와대 근처에서 기자들 좋으라고 유행어로 쓸 수 있는 단어들을 많이 뽑아줘요. 찌라시, 불장난, 진돗개. 아니 뭐 쓰라고. 아니 기자들이 원래 제목 뽑을 때 데스크가 참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 내가 그 청와대 실세가 진돗개다라고 얘기했던 걸 보고 솔직히 얘기해서 굉장히 불쾌했어요. 왜? 그러니까 조롱하고 빈정된 거 아니야.
그 미친놈들이지. 봐. 지금 이렇게 국정농단 개입 의혹 사건으로 국민들이 다 지금 청와대에 실망하고 대통령이 실망하고 아니 여론조사하면 60% 이상이 그 문건을 믿는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청와대에서 무슨 농담하고 쳐다빠졌고 여당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씨발 지금 유신시대 각하란 말이 전두환 이후로 처음 듣는 것 같네 느낌이. 그러니까 2년 향후 2, 3년 내로 뭐 선거 없으니까 우리 맘대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난 또 예전에 모 연예인 둘이 라디오 방송에서 네. 누구 씹은 다음에 사과하는데 히히덕대고 막 낄낄대면서 진정성 없이 사과했던 장면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하고 뭔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를 견제하려면 당에서 지금 뭐 하는 얘기야? 당에서 정부 견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냥 줄서기하고 뒤에서 빨아주기나 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하여튼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얘기를 한 대로 문건의 진위 여부는 당연히 가짜다. 가짜고 유출적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죠.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수준이라고 보고 이 진위 여부는 절대 못 바뀔 것이다. 하긴 가짜 문서라고 해야지 이걸 누가 유출시켰는지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거는 가짜 문서고 그냥 찌라시라고 덮어버리면요. 앞으로 박근혜 정권 3년 남았지 않습니까? 네. 3년 동안 계속 정윤의 이야기 나올 겁니다. 아니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공약 얘기한 건 다 안 지키고 문건 나온 건 찌라시고 도대체 청와대에서 나오는 거는 뭘 믿어야 될까? 원래 한 정부를 표현할 때 뭐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많이 있잖아요. 이 정부는 찌라시 정부인가? 시작 그러니까. 때부터 있잖아. 아니 김무성이도 찌라시를 갖다가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 양반 머리 좋아요. 아니 뭐 우리한테 우리가 했던 얘기 다 못 믿는다니까 예전에 세작이 그러면 우리 존재도 못 믿는 거 아니냐고. 그럼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 찌라시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다 외계인들이요? 맨인블랙 불러야 돼? 근데 아니 찌라시라고 하는 건 그냥 소문, 루머 이걸 모은 걸 찌라시라 그러잖아. 검증이 안 된 내용. 그런데 이번에 지금 문건을 보면요. 거의 어쨌든 다 맞아들거든. 그러면 씨발 이게 예언록이지 뭐. 요한계시록 같은 거요? 정감록이요? 정윤회의 정감록이요? 다 맞아요. 성도 딱 맞아. 그러니까. 정도력이었어. 뭐 그건 오셨어 그분이? 다른 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또 갑자기 또 종북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신은미 언제까지 종북이요? 황선 씨가 종북 콘서트. 야, 이것도 참 보수 언론이 참 잘 찍어냈네. 종북 콘서트. 채널A TV조선에서 연일 그냥 그걸로 도배를 있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났죠. 익산에서 났죠. 그 종북 그들의 말에 의하면 종북 콘서트를 했는데 일베 회원 고등학생이 고3짜리였죠. 싸제 폭탄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몰라 뭐 폭탄 단위 애매한 거야. 그걸 들고 근데 난입해가지고 거기 황산이 있었어 위험하게. 아니 그걸로 화상 입은 부상 입은 사람이 있어요. 네.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쨌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폭력을 쓴 거 아니야? 일단 이거 10대가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들의 머릿속에 그 콘서트를 연 주체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일제 그 식민지 하는 사람들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했나 보지. 근데 이게 나는 그 학생이 진짜 신은미 황선이 한 이야기를 들었을까? 정말 듣고 그랬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 왜냐면 여러분 한번 지금 신은미 황선 문제됐던 콘서트 한번 전문을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보수 종편에서 써놓은 기사 혹은 신문사에서 쓴 기사만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야. 종북 콘서트 했네? 진짜 내용은 안 나오고.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신은미 황선은 뭐라 했냐면 자기는 3대 세습 찬양한 적 없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걔네의 가장 큰 약점이잖아. 자기 그렇게 말한 적이 없대. 그리고 북한을 찬양한 적도 없다 이거야. 없는데 왜 그래서 명예훼손을 지금 고소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나도 이걸 한번 보고 싶더라고. 양쪽 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파악해서 보고 싶은데 안 나와가지고 판단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는 하여튼 그거를 떠나가지고 신은미 황선이 만약 문제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면 법으로 처벌하면 되잖아요. 국고법 있잖아. 자기네 이 정권 좋아하는 국고법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처벌하면 되고 그걸로 처벌을 못할 정도면은 뭐 말하는 거 갖고 왜 말을 못하게 하냔 말이지. 그렇지 않나? 그렇지. 최소한 자기네끼리 모여서 말을 아니 표현 자유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점점 없는 것 같지 않냐? 아니 봐봐요. 자 광화문에 가서 누가 김일성 만세를 외쳤다 치자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와 진짜 김일성 만세인가 이렇게 생각해? 미친놈이라 생각한다고. 그렇죠.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신은미 황선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것들 미쳤나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많은 정말로 생각을 종편에서 얘기한 대로 종북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그래.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면 누가 동의해 그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저 신은미 씨가 재미가 없잖아요. 네. 또 저거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에 가서 한 6개월 살았던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이번에 책을 썼는데 북한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썼거든. 그러니까 그래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자유가 있는 거고 그렇게 보는 신은미처럼 있는 또 좋게 거고.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자유가 있는 거지. 왜 그걸 가지고 말 자체를 못하게 이렇게 여론을 조장해서 만드냐는 얘기지.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가능한다는 얘기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그러니까 또 우리가 북한이라는 존재가 이해 안 되는 국가죠.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국가잖아. 말이 안 되는 국가지만 어쨌든 엄연히 존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함께 가야 되고 뭐 이때 평화적으로 대화하고 타협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뭐 전쟁할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도 7.3 공동성명 한 거고 박근혜도 김정일 만난 거 아니에요. 통일은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말 자체가 문제라면 박근혜도 김정일 만난 게 문제지. 그치. 왜 적국 원수를 만나 주적을 만나가지고 거기 뭐 대화하고 악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 신은미는 못 만났나? 신은미는 못 만났겠죠. 그러면은 신은미가 더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탈북자들이 무슨 신은미가 무슨 뭐 북한에서 보여주기만 하는 거 와가지고 지금 뭐 세뇌 당했다. 아이고 세뇌가 이 사람 잘못인 거고. 그럼 그거는 무시하면 되는 거야. 뭐 이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목에 핏대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종편에서 그 많이 하잖아. 지금 장난성이나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잖아. 이렇게 사람 언론을 차단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더 불쌍한 거는 그 테러를 저지른 그 황색 테러를 저지른 그 고등학생이에요. 그 고등학생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정말 내용을 알고 그랬는지, 자기 판단을 의해서 한 건지. 내용을 모르고 아마 그 방송만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는 어쨌든 신은미 황선의 이야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동의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 말할 자유는 있는 거예요. 그 말할 자유를 뺏지 말자 이거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국가 아니야? 왠지 난 슬픈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학생을 보면서 IS, KKK, 알카에다 거기서 보면은 이런 테러에 이용되는 조직원들은 내용을 잘 모르는 말단 조직원들이 이용이 돼요. 또 얘기하지만 수구 보수 세력이 그렇게 좋아하는 일본에서 공산당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민주주의가 되려면요. 공산당도 허용해야 그게 진짜 민주주의지. 이것은 뭐 우리 얘기가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김수환 추기경은 몇십 년 전에 했어요. 진짜 민주주의면 자경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남북이 대치사 상태니까 그건 어렵더라도 이 정도 발언은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옛날처럼 체제 경쟁을 존나 하고 있어.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이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이겼고 소위 말하는 종북이라는 사람들도 북한 가서 살려면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 사람 있어? 없어. 없는데 뭘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이제는 국민들이 여기 넘어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통진당이 박살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통진당이 지금 해산 심판 청구성 됐지만 네. 그것도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판단해서 저는 다 2016년 총선에 통진당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은 국민들한테 외면받을 거라고 보거든. 국민들 안 찍어준다니까 그렇게 해도. 그래서 여당이 좀 아쉬워하지 않을까 지금?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왜냐면 저게 없어지면 대척점에서 자꾸 자기네 표가 분산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게 이거 없어지잖아요. 통진당이 당 또 안 만들 것 같아. 이름 바꿔서? 이름 바꿔서 간판하고 이름만 바꾸고 그 식당 주인은 똑같고 새누리당이 잘하는 거. 또 그것도 또 만든다니까. 그러면 이 신당을 만들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새누리당의 말이 안 맞는 거야. 지들이 없어지면 아쉽다는 게 또 만들 건데면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또 나중에 이석기 같은 사건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 자기네가 맨날 이렇게 간판 바꿔 달기 잘하다 보니까 어떤 동질감을 느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는 계속 이유는 안보 이용하는 거고 또 사적 욕망 자극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안보 이용에 딱 맞춤이 통진당이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짓 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히 화가 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 말할 자유는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용도 지금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몰라요, 뭐인지. 어쨌든 뭐 양쪽 말이 다 다르니까 이것은 뭐 양쪽 다 고발을 고소한 상태니까 뭐 법에서 판단하겠죠. 저는 기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을. 그리고 또 기본의 문제된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네. 서울 인권헌장이 거의 이제 폐기 상태가 그런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죠. 네.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잖아. 개신교 문제를 하면서 이게 뭐 문제냐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키는 것도 아니고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이게 왜 문제냐? 이거 인권 문제인데 이렇게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어쨌든 개신교 눈치를 받은 거죠. 눈치를 봐가지고 개신교 신자들 목회자들 앞에서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시민위원회에게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왜 뭐예요 문제냐면요. 그 인권 헌장에 이제 동성애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동성애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만장일치 통과되나? 그렇죠. 무조건 안 돼, 이거 박원순이 몰랐을까? 알았을 거라고. 네. 그러면 시민위원회에서 하는 것처럼 다수결로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개신교 단체의 눈치를 본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시민단체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민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그 워딩만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약간 빠져나가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 전략을 좀 쓴 것 같잖아요. 그동안 박원순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는 이건 인권 문제잖아요. 네. 박원순이 뭐야? 인권 변호사 출신이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스탠스를 취했다는 거야. 좀 답답한 것은 박원순 변호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독교표가 박원순한테 안 갑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 박원순 안 찍어, 기독교표는. 그러면 있는 사람들을 이 집도키라도 잡아야지 왜 이렇게 실망시키는 일을 하냔 말이죠. 더 문제가 뭐냐면요. 이건 문제가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는 법적 조항도 아니거든요. 선언적 의미란 말이에요. 선언적 구호. 그런데 이 선언적 구호마저도 기독교 눈치를 봐서 통과를 안 시키면 앞으로 있을 더 큰 문제들, 종교인들 과세 문제. 이번에 그것도 울지부지됐죠. 올해 통과돼야 되는데 2년 연장시켰죠? 네. 그것도 눈치 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다음 2년 연장되면 어차피 그럼 이번 정권 안에서 못해요. 다음 대선에서 누가 이걸 해야 되는데 다음 정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 또 이거 할까? 못한다고 이렇게 눈치 보면. 안 하지. 또 사학법. 당연히 못하지. 아니, 그러니까. 그럼 그때 계속 양보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나 미생의 대세 생각난다. 정치할 생각하지 말고 일을 하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헌법에 나온 거 아닙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인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박원순 시장이 했다는 거에서 정말 상당히 좀 비판적이고. 이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는 박원순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박원순이 비단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장 문제도 있잖아요. 네. 서울시장 문제가 됐던 박현정 씨를 누가 임명했어? 박원순 시장이 임명했다고. 근데 박현정 씨가 음악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모르는 사람 왜 그러면 심었냐. 그리고 이거 인사 문제는 어쨌든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그럼 박 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비판하는 거지. 리더십 비판하면 박원순 시장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받아들여서 그렇죠. 더 나은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꾸 최근에 박원순 시장한테 이렇게 정치적인 스탠스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네요. 원래는 이 시점이 아닌데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아니면 터지는 거야 이게? 아니 서울시 인권 헌장 같으면은 서울시에서 박원순이 먼저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예 하지를 말든가. 근데 이렇게 문제가 돼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박원순 씨가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사과문을 썼잖아요 페이스북에. 네. 그러니까 이 문제 불거지고 나서 언론하고 인터뷰도 안 하고 난 그것도 잘못됐다고 보거든. 자기 입장을 밝혀야지. 안 밝히다가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입장을 썼어요. 그래서 좀 늦었다는 얘기. 원래 하시던 많이 패턴이 늦었죠.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박원순 시장이 뭐 변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뭐 박원순 시장이 야권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비판은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좀 좋게 바뀌면은 좋은 거고 뭐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또 충정 어린 비판을 합니다. 내부적인 비판은 열심히 하되 외부적으로는 소중한 자산이니까 막아줄 건 막아줄 필요가 있다고. 저쪽 새끼들은 한 50개 잘못하고 신났지. 한 개 잘하는데 우리는 에라디아 하고 있는데 우리는 50개 잘하고 한 개 잘못하면 존나 욕먹어요. 아니 근데 이 지금 서울시장 문제야 뭐 보수 쪽에서 공격할 수 있지만 이 문제 가지고 보수에서 공격을 못 한다고. 그렇죠. 이거 동성애 문제 가지고는 함부로 못 놀릴 들지. 수는 있지. 어? 놀려먹을 수는 있지. 아니, 근데 니네 놀려먹을 그럴 수- 때문에 하고 이제 빵빵 띄우면서 뒤쪽에 또 더 자극을 할 수 있지 우리 편 쪽에. 아니 그건 하여튼 이 문제 가지고는 그쪽에서 뭐라고 지금도 새누리당이 아무 말 못하잖아.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는 예. 거. 이거 하면 자기도 덫에 걸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편이 이제 여기 실망했기 때문에 막 박원순을 비판하는 거라고.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야 뭐 김대중 노무현도 그렇게 이런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그 정도로 큰 사안은 아니고 이건 아주 지엽적인 문제니까 그 정도로 큰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다 입 닫으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논의는 돼야 된다. 결국에는 이야기는 돼야 된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집토끼들을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우리 편들을 다시 한번 박원순 시장이 다독거려주고 사과할 법은 사과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니, 그리고 또, 바티칸에서도 전향적으로 나오는데, 왜 박 시장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네. 박 시장 혼자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볼까요? 대한항공. 하늘 가득히 사랑을
땅콩을 얼굴 가득히 땅콩을. 야, 나라 망신, 이런 나라 망신이었으면 지금 뭐, 일본, 뭐, 독일, 미국, 영국 할 것 없이. 야, 간만에 CNN 뉴스 나왔어요. 말레이시아 한국에서. 뭐, 다 조롱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고. 이게. 싸이 이후에 이렇게 국제적인 스타가 나온 건 간만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 그들이 왜 조롱하냐면, 한국의 이 기업 문화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치. 재벌. 재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봐, 재벌집 딸내미라 그래가지고, 가는 비행기를, 야, 빠꾸! 너 내려, 씨발, 이거. 근데 그 내려, 씨발이 왜 나왔냐면, 지 기분 나빠서 그런 거야. 아, 진짜 씨발이라고 했어요? 씨발까지는 아니고. 망쌍욕을 했대요. 진짜요? 망쌍욕 했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씨발이라고 우리가 할 줄 아는 욕이 씨발밖에 없잖아. 그냥 내려 이 개새끼야 이것도 있잖아. 아니, 그랬는데, 그걸 이 외국에서는 이해를 못 한다고. 왜? 외국은요, 선진국 같은 경우면 룰로 움직여, 룰로. 그치. 언더스탠드가 존나 직책으로 움직이는 게 하겠지. 아니야. 네. 근데 우리는, 이게 또 직책도 없는 얘가 뭔 직책이 있어, 씨발. 직책도 없는 게. 부사장. 아니, 비행기 타면 저 직책인가? 부사장이 못쩌라고. 야, 비행기 타면 부사장- 기장이 대빵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 밑에 거기. 사무장이 있고. 그게 있는데, 맞아요, 지가 뭔데 맞아요. 그거 타고 왔다 갔다 하라야. 승객의 패신저. 그렇죠. 그걸 내려 그럴 것도 문제고, 더 웃긴 거는 내려 그랬다고 내리는 사람도 문제라는 얘기지. 아니,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또 얘기하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서 또 친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문화가 그런 거야. 룰대로 안 움직인다는 얘기지. 이 사건의 본질은 그겁니다. 자, 비행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무장이나 거기 스튜어디스나 기장이 가장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승객의 안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나머지는 다음이야. 서비스 다음이 안전이야. 근데 사무장을 내리게 해버렸네. 서비스 때문에. 그러면 비행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 18. 뭐 일주에서 해명하는 걸로는 거기에 수행할 수 있는 부사무장이 있었다고 아니, 얘기하는데 사무장이 저 대빵을 제일 먼저 책임져야 되는데 사무장을 내리겠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봐야 되는 거가 땅콩의 무게와 사무장의 가치와 놨을 때 땅콩의 무게가 높았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예상이 돼요. 서비스에 관련된 걸 질책할 때는 부사장 직분이고, 만약에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게 일어났을 땐 난 일개 패신저였다. 일개 승객이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 아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갑질도 아니고 그냥 특권의식이야. 특권의식. 내가 나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씨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비행기 무서워서 잘 못하잖아. 못하는데 비행기 문 딱 닫히면 난 그때부터 오줌도 못 싸러 가거든. 우리 대단하다. 어떻게 비행기를 백 시킬 생각을 다 하지? 존나 믿음이 안 간다. 아 진짜 비행기 못 타. 네, 이거는 뭐 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건 뭐 진짜 특권의식인데 이 특권의식을 이 대한항공의 그 자제들이 가질 자격이 되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슬쩍 트위터에 날리긴 했었죠. 씨발 한진 특집을 한번 해볼까라고. 근데 뭐 한진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잘 모르는 모양이네. 내가 우리 딱 한번 해서 가르쳐 줘야 되나? 와이로를 요구하는 거요? 와이로를 원하나? 안 돼. 벌써 지금 땅콩 얘기했다고 벌써 명예훼손 고발 들어왔어요. 걔들은 와이로를 안 해. 법적으로. 아니, 지금 문제가 됐겠다는 땅콩 딸내미. 네. 땅콩 딸내미가 만삭의 몸으로 미국에 갔잖아요. 하와이로 갔죠. 그러니까 쌍둥이 아들 낳았잖아. 네. 그 만삭일 때는 벌써 이 성별을 알잖아. 네. 100%야. 원정 출산. 아니야? 미쳤다고 가, 거기를? 그리고 비자 만료되자마자 돌아왔잖아. 이건 누가 봐도 원정 출산입니다. 아니 뭐 노블리스가 어딨어. 근데 아들인지 모르갈 수도 있잖아. 아들인지 바보냐? 아이씨. 그러니까 이 말 했다고 이 네티즌들 이 말 했다고 네티즌 고소를 했거든. 예. 우리한테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고소 고발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완전히 이 사람들이 이게 기업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지금 이런 겁니다. 근데 한진그룹이요. 그렇게 특권을 내세울 때가 아니야. 한진그룹이 어떻게 컸는데. 근데 우리 한진그룹을 해달라는 분도 많았잖아요. 네. 많았는데 안 하겠습니다. 그냥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난 12월 10일이 세계 인권의 날이었어요. 네. 지금 인권 관련된 소식이 박원순 시장 건도 있지만 나는 이 땅콩 후진도 굉장히 인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에 지금 그 카카오톡 막 검열하고 그랬대. 네.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다른 승객들이 갑자기 후진하고 거기서 막 고함치고 소리친 것 때문에 느꼈을 불쾌감과 공포심은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고 시간 뺏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한국에 급한 일정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다는 거고 거기 직원들은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사람들이 갑과 을의 관계 뭐 특권의식 그런 거
휩싸여가지고 인권이란 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아니 여기가 무슨 룸사롱에서 나 윤종대야 이것도 아니고. 그러게. 하여튼 그런데 한진 사실 재밌는 건 많아요. 진짜. 재밌는 게 많아? 재밌는 게 존나 많은데 제가 지금 재벌에 관한 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묘하게도 한지를 내가 썼어 이미. 그래? 그러면 책 나오고 하겠는데 이미 이 새끼? 썼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또 뭐 중복되고 뭐 우라카이 하니 또 그러게 도 한지는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책이 나오면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얘기가 아주 많다는 것만. 이 개새끼 책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잠깐만 맛배기로 한두 개는 해줘야지 그래도. 일단 한지는 창업주가 이것도 역시 박정희가 완전 전폭적으로 밀어줬죠. 여기도. 박정희 전폭적으로 밀어서 컸는데 이게 미군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미군에서 그 수송업체 따내가지고 컸거든요. 이거 트럭 같은 거. 그래서 미군하고 친해져가지고 이 미군들의 도움으로 월남을 가게 돼. 월남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월남에서 엄청난 돈을 번 거지. 월남 특수. 월남 특수 많이 군수물자나 뭐 이런 그렇지. 것들. 그러니까 독점 계약했으니까. 독점 계약. 이것도 근데 독점 계약을 어떻게 했을까? 박정희 밀어서 독점 계약 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미군 원래 한국에서 미군들하고 친했는데 월남 가서 미군들하고 또 친해졌어. 더 친했어. 이 미군들의 인맥을 이용해 갖고 일본 정계랑 인맥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DJ 납치 사건 일어나고 왜 김종필이가 단학가한테 3억 안겼잖아. 네. 3억 N 네. 안겼잖아요. 이때 대한항공에서 특사로 또 갔는데 그냥 갔겠어? 뭐 이제 바리바리 돈도 싸들고 또 풀로 태워가지고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뭐 과연 그 비행기를 돈으로 채웠을까? 비행기는 사람 타는 곳인데 뭘로 그러니까. 채웠을까? 뭐 어떤 패신저가 있었을까? 그런 말이 있어.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건 제가 책 나오면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 기대했던 한진 특집은 아닙니다만은 그럼 주제가 뭐죠? 그 못지않은 특집입니다. 오늘이 녹음이 12월 11일 아닙니까? 네. 내일이 12.12입니다. 12.12. 그래서 오늘은 12.12 특집. 뻐꺼형을 오랜만에 등장시킬 때가 됐어요. 뻐꺼형 호출 방송. 한번 또 뻐꺼형을 또 한번 또 잘근잘근 핥아줘야 돼. 핥아? 잘근잘근 씹어줘야지. 아니 대가리를 쪽쪽 빠른다고. 해줘야 이제 근데 또. 이 박스가 맞는 표현 중 난 저 편이 제일 들어. 빨아주는 것보다 내가 그랬잖아요. 뻐꺼형 대가리 빨아준다고 하는. 그때 버벅된 거 기억 안 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지금 그게 버퍼링이 걸려가지고. 근데 이 12.12는 이게 12.12가 우리가 사실 다른 방송에서 약간 다룬 것도 있고 겹치죠. 또 겹치는 부분도 많아요. 네. 많아가지고 이것만 따로 어떻게 다 빼고 할까? 근데 또 다 빼면 또 앞뒤 얼개가 안 맞아지고 굉장히 갈등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한 대까지 해봅시다. 글쎄 1, 2부에서 끝날지 아니면은 이거 517, 518까지 가면 3부까지 가야 되니까 끝까지 가야 될지 아니면 12.12만 하고 끝낼지. 그러니까 12.12는 하루의 이야기잖아요. 하루 이야기죠. 그러니까 12.12라는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12.6부터 5.18까지 다 알아야죠. 이전 이후의 역사들을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12.12 쿠데타는 우리가 흔히 그냥 12.12 쿠데타라고 얘기하지만 사태라고 해야죠, 사태.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쿠데타가 아니에요. 앞에가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걸리는 쿠데타야. 그러니까는 12.12부터 5.17까지 엄청난 시간이 있기 때문에 12.12 하루만 이해가 좀 그렇다니까. 근데 뭐 어쨌든 한 대까지 해봅시다. 한 대까지 해보고 안 되면 말고 그런 거지 뭐. 야 연말인데 너무 방송 길어지는 거 아니야? 그랬을까요? 하여튼 뭐 연말입니다만 하여튼 이번 주는 우리가 12.12 특집을 하고 네. 다음 주 예고를 해드리면 다음 주도 뭐 12.12 특집을 하겠죠. 하는데 이거 1시간 뭐 115회만에 다 못 끝내니까. 네. 근데 다음 주는 또 스페셜 게스트로 이상호 기자가 옵니다. 그래서 이상호 기자 인터뷰를 또 갖도록 할 테고. 연말이니까 게스트들 많이 모시는군요. 뭐 이제 연말 특집으로 모시고 다다음 주는 다다음 주에는 우리가 사실 EJ가 시사대담 헌정 방송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구라형은 못 데리고 오고 시사대담의 한 축. 황봉할 씨를 안녕하십니까 욕철학자 황봉할입니다. 야 이 개새끼들아. 근데 황봉할 씨가 재미가 없어. 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주시는데 어떻게 봉아리 형을 욕해? 형 미안해. 솔직히 좀 재미없어. 봉아리 형이 재미가 없어. 아니 봉아리 형이 이 톤이 좋잖아. 아니 톤이 그 구라 형이랑 이게 맞아가지고 구라 형이 땡겨주고 이렇게 됐던 거지. 봉아리 형 자체로는 재미가 없어요. 그냥 이 작가와 이 박사 관계지 뭘. 그래서 봉아리 형 혼자. 야 씨발 나 다시 자연스럽게 녹사 형 되는데. 그렇지. 봉아리 형 혼자 모시기는 그렇고. 누구야 그럼 또? 또 한 시대를 풍미했던
풍미했지만 개그맨이 있습니다. 풍미했지만은 야구를 한번 들어가면서 쫄딱망한 창걸 형을 또 같이. 여기 뭐야 연말에 왜? 다음 주는 이상호 기자. 다다음 주는 전창걸 황봉할 씨를 모시고 우리가 야 연말에 니네 면상 모아서 방송하는 것도 힘든데. 방송하겠습니다. 글쎄 근데 뭐 할 때 연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2개를 올려드릴지 1개만 할지는 제가 좀 생각해보고. 근데 뭐 그동안 사실 인터뷰는 보너스 개념이었잖아요. 네. 단독으로 올리는 경우가 잘 없고 다른 편 올리고 이건 보너스 개념을 올렸는데 그래서 연말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지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스케줄을 좀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스케줄 보니까요 목요일이 25일이고 네. 크리스마스고 또 신정이 그렇더라고. 다 방송해야지 뭐 어떻게. 네. 그죠? 나는 작년에는 야 솔직히 25일하고 1월 1일보다 중요한 날이 24일하고 12월 31일이잖아요. 저 작년에 2박 4랑 있었어요. 다 그날 2박 4랑 세작이 있었어요. 그래요. 에이씨. 의미 없어 모임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많은 분들의 참석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전화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12.12 특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2 하면 생각나는 거 있나? 12.12는 뭐, 쿠데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뒤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12.12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얘기하면은 12.12에, 내 친구 중에, 농협에서 근무하는 제이모 과장이 생일이야. 축하해, 제이모 과장. 개새끼야, 그게 뭐야? 사심 담은 방송하고 지랄이야. 꼭 진급시험 꼭 통과하길 바라고 새해 소주 한잔 하자. 야, 그 농협 그 과장이 조용히 예전 해. 방송 초반에 그 과장 조용히 해. 아니야? 그 과장이지. 전국에 있는 문방구 다. 조용히 해! 세상. 저는 12.12 하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근사하게 영화가 안 된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좀 근사하게 나온 게 없어요, 별로. 왜 두 가지잖아. 우리 약산 김원봉도 그랬고요. 이 12.12도 그렇고 영화 시켰을 때 극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영화인들이 잘안 됐어요. 약산 특집을 많이 영화 하고 싶다고 네. 저한테 자문도 하고 많이 그랬는데 12.12도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 하고 싶고 하룻밤 이야기. 그렇죠. 하룻밤 저희 얘기니까. 방송 얘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내용 자체가 이게 윤리적이고 옳고 그름의 문제 떠나서 박진감 넘치고 스펙타클하긴 해. 그러니까는 왜 우리 12.26 사태는 이 사건은 이때는 영화가 몇 개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그때 그 사람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각도로 조망을 좀 했었는데 12.12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영화가 되면 꽤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뻐거 형이 법정에서 검사가 왜 12월 12일 날 잡았냐고. 이거 디데이를 디데이를 다 이게 그 전부터 계획돼서 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뻐거 형이 나는 짝술 좋아해요. 3월 3일 이러고 12월 10일 그냥 한 거야. 진짜 법정에서 그랬어? 그랬어. 그래도 통장에도 얼마 남았다고? 그건 29만원이 홀수야. 홀수구나. 그래요. 정말 짝술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짝술 좋아하는 우리 형 12.12 특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도 뭐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친위 쿠데타. 63년에 육사 11기생이 주도해서 친위 쿠데타 음모가 있었죠. 그러니까 네. 박정희를 위한 쿠데타입니다. 이거는. 네. 박정희를 위해서 그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4대 의혹 사건. 그리고 이 육사 11기들이 그것들을 자기 것들이 해결하겠다. 이래갖고 쿠데타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뭐 그때 많았죠. 저희 방송에서 보면 뭐 워컬도 있었고 뭐 빠진코도 있었고 많이 있었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시작도 못하고 아웃되겠죠. 네. 아웃됐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 11기들은 박정희의 쿠데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들한테 하극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벌써 63년에 하극상을 하려고 했었고. 봤잖아. 79년에 또 봤어. 또 하극상. 이거 그때는 그렇죠. 지들이 그때는 보낸 한 거고. 거고. 그러니까 하극상이라는 거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친위 쿠데타를 하려고 중정 3대 부장 김재춘을 수시로 찾아가서 자신들이 쿠데타를 할 테니까 뒤를 봐달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한 사람이 방첩대장 정승화입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그 친위 쿠데타에 연루된 사람들, 군인들을 모두 다 잡아 가두라고 말했는데 방첩대장 정승화가 카카 별거 아닙니다 그 사건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이들 11기들이 살아남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때 살려준 11기들이 16년이 지나서 1979년도에 진짜 쿠데타를 해가지고
자기들을 살려준 정승화 뒤통수를 아주 시원하게 후려가게 했으니까. 그렇죠. 예. 야, 이런 거 보면 참. 아주 머리통을 통째로 날려버린 거나 다름없지. 정승화로서는 진짜, 야, 내가 그때 날려버릴걸. 그때 못 죽이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전두환이 뒤통수 친 사람은요, 정승화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어? 예, 1979년 2월 1일 날요, 정승화가 이세호에 이어서 육참 총장이 임명되었는데, 이세호는 보안사령관 진종채와 마찰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종채가 이세호 부하들의 어떤 공금 횡령 이런 거 가지고 인사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드셨어요. 군대 비리 이런 네. 것들이었겠죠. 그리고 마찰 빚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박정희가 보안사령관의 계급을 중장, 지금 3스타에서 대장으로 올리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이세호가 여기 반발합니다. 반발하면서 박정희가 뭐라 했냐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보안사는 오히려 직급이 중장에서 소장으로 낮아져야 한다고 건의를 했어요. 권력을 갖고 있는 팀들이 점점 권력이 더 커지면 안 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박정희가 들어보니까 그렇다 하거든? 그래서 이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진종채는 다른 데로 가고 진종채가 있던 보안사령관에 소장 전두환이 임명된 것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세호 때문에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 된 거지. 보안사령관이 그래서 됐네. 전두환이 보안사령관 임명되고 양주 사들고 이세호를 찾아가기도 했어요. 형님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근데 전두환은 정권 잡자마자 5.17 비상계엄 확대할 때 이세호를 부패 군인으로 몰아세워가지고 아주 박살내버렸죠. 이 박살낸 것은 예전 월남전 때 또 악연이 또 있어요. 예. 월남전 때 이제 왜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전두환이가 병사들은 씻을 물이 없어가지고 근데 피부병 걸렸는데 지금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예. 시장에 가갖고 베트콩 물건 사와가지고 자기가 노예겠다 그러고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소문이 있었죠. 신동아에 나온 소문이에요.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때 이세호 장군이 알고 이 문제 때문에 지급시키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 그게 앙심을 품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통수를 이세호의 뒤통수 시원하게 쳤는데 이세호뿐만이 아니고 이세호 또 정승화뿐만이 아니고 강창성도 또 윤필용 사건 수사하다가 또 하나회 사건 수사하다가 박살났었죠. 감옥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예. 또 참청 교육도 왔다 갔다 가지고 그러니까 전두환 보고 통이 크다 남자답다 다 개구라다. 그냥 자기의 욕심의 그릇이 크다. 그렇죠. 전땅크 하지 말라고 인간들아. 그러니까. 아니 지가 정말로 통이 크고 이러면 자기가 어쨌든 승리자 아닙니까? 정권을 그렇죠. 잡았어. 그러면 품어줘야지. 그렇지. 아니면 그냥 옷 벗게 하는 수준에서 물러야지. 그렇죠. 이 사람들 이렇게 아주 다시는 못 일어나게 박살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 친한 사람한테는 형님 중정부장에 오르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막 의주하나 고맙대 그러고. 그리고 지한테 반기 들었던 나중에 장태환 정병주 사령관들도 다 박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전두환이가 다 박살시킨 거 아니야. 예. 너가 진짜 속이 너무 좁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뒤통수 후리고 자기 반기 들었던 사람 다 작살나니까 나중에 자기 앞에서 꼬박꼬박 존댓말 하는 사람이 후임 대통령 돼가지고 그냥 바로 저까 이걸로 보시지. 지가 뒤통수 맞은 거죠, 또. 그렇지. 역사는 돌고 도는 겁니다. 자, 다시 정승화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정승화가 이제 79년 2월 달에 임명됐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명되고 10개월 만에 12.12가 터진 거예요. 근데 처음에 노재현 국방장관이 참모총장을 임명할 때 박희동 장군, 김종환 장군, 정승화 장군 3명의 육참 총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천 전에 청와대에 가서 차지철이 불러 국방장관 일로 좀 와봐요. 그래갖고 지금 육참 총장 대통령한테 추천을 가지. 가는데 내가 볼 때는 박희동 장군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국방장관이 뭔 힘이 있어. 차지철이 하라면. 네, 그래야지. 해야지. 그래가지고 노재현이 박정희 집무실에 딱 들어가니까 박정희하고 김계원이 둘이 있는 거야. 그래서 김계원이 이제 국방장관이 들어오니까 나가려고 그랬죠. 나가니까 박정희가 앉아있으라고. 앉아있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명이서 이 얘기하는데 국방장관이 차지철의 추천대로 박희동을 단수 추천했어요. 근데 박정희가 좀 마땅치 않아 하는 모습을 보였어. 약간 그런데.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김계원이가 또 자기 후배잖아요, 예. 김계원도 군 출신이니까. 아니, 국방장관, 왜 복수로 추천하지 않고 단수로 추천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국방장관이 눈치를 이렇게 보다가 슬그머니 그럼 2명 더 여기 카드 있는데 카드 2장을 꺼낸 거야. 아우 차지철한테 줬대는데 그러니까 원래 석장 들고 왔다가
박정희 만나기 전에 2장을 주머니에 넣었은 거야. 아니, 패가 왜 한 장이야? 그래서 다시 2장을 더 꺼낸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차지철이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아주 단면적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처럼 비선, 이게 일로 가는구나. 제대로 된 선이 아니고 뭐 직책도 없고 원래 그 자리에 능력도 없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권한도 사람이. 없는 사람이 비선이 인사를 전행하는 이 문제는 1970년대도 있었고 지금 21세기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갑재 씨가 그 종편 나와가지고 비서는 다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했나? 아버지도 하고 딸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어떤 인사 그런 걸 항상 박근혜 대통령이 따라한다 그랬잖아. 당시에 그 청와대가 인사 시스템이라는 게 없어. 누가 추천하면 그 사람 막 보고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복수 추천, 다수 추천 나오잖아. 근데 지금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뭡니까? 추천받아서 하는 거야. 시스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문제 터지면 누가 추천했냐, 정은혜가 추천한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계십니다. 잘하시네요. 자, 어쨌든 이런 노재현의 추천으로 정승화가 육참총장이 임명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승화하고 노재현이 보안사령관을 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두 사람 다 보안사령관에 전두환이 좋겠다고 추천했고 그렇게 돼서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안사령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보를 취합하잖아요. 네. 그래서 부마 항쟁의 정보도 당연히 중앙정보부에서 따로 조사하고 전두환의 보안사도 따로 조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11.6의 계기가 된 부마 항쟁을 전두환의 보안사는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전두환이가 정승화에게 보낸 부마 사태 원인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부정부패, 공무원의 고압적인 대민자세, 경찰의 횡포, 김영삼 씨 문제, 박근혜 양의 문제. 깜짝이야. 이 문제들이 시급하게 시정되지 않으면 본인은 사태가 악화될 것으로 보임.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는 다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문제니까.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죠, 이게? 두한이 형이 박근혜 양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예. 박근혜 양의 문제 때문에 부마 항쟁이 커지고 있다고 말해서 도대체 박근혜 양이 당시에 뭘 해가지고 이걸 무슨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뭘 압니까? 자, 그러면 따지려면은 대통령께서는 따지려면은 전두환한테 가서 따지세요. 자, 보안사와 그 정보를 나눠 가졌던 양대 산맥. 중앙정보부는 이 부마 항쟁의 원인을 어디서 뒀는지 한번 봅시다. 다음은 11.6 당시 김재규 대신에, 김재규가 왜 정승화 불렀다가 자기는 안 가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승화를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재규 대신 정승화 대장을 맞아가지고 식사를 했던 중앙정보부 김정섭 차장보가 정승화를 만나서 그날 당일 10월 26일 당일 정승화에게 한 말입니다. 대민접촉기관의 부정부패와 함께 박근혜 양의 지나친 공적 활동과 공직자들이 박양에게 지나친 아첨을 하고 그만해 이 새끼들아. 너무 텔레비전에 자주 나와서 국민의 감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양은 국무가 아닌 대통령의 딸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전에 나왔던 얘기라는 거죠. 11.6 사건이 터졌을 때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보안사령관은 계엄이 터지니까 합수부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합동수사본부장이 됩니다. 10월 27일 오전 8시 반 전두환은 검찰총장 오탁근, 치안본부장 손달용, 중정해외 담당 윤일균, 중정국내 담당 전재덕을 보안사로 호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상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전두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대통령 각하가 서거하셨습니다. 범인은 중앙정보부입니다. 라고 말해서 기간 동안 막강에 걸리고 휘둘렸던 중정의 힘을 한 방에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기간 동안 갖고 있던 중정의 모든 권한을 전두환의 보안사가 홀딱 가지고 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중정, 경찰, 검찰 등 타 정보기관의 모든 정보를 보안사에서 미리 입수를 합니다. 하루에 2번 정보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엄사에 넘김으로써 정보를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하에서는 계엄사령부가 대빵이지. 대장인데. 그러니까 보안사는 계엄사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전두환이가 자기가 모든 실권을 장악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아까 얘기 제가 상속에 앉았잖아. 아이 그러니까 그것도 11.6 사건 당일 11.6 사건 다음 날입니다. 10월 27일이니까 27일 바로 이렇게 자기가 상석에 앉아가지고 야 범인은 중앙정보부 니들이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는 니들은 이제 앞으로 씨발 조용히 해. 이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합동수사본부장이 됐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당시 법이 보안사령관이 계엄하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이 된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박정희가 갑자기 법을 바꿔 사인했거든. 79년 초에. 네. 그래서 야 이거 자기 양아들이 아이러니죠. 보안사령관이 될 줄 알아서 그랬나?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됨으로써 전두환은 정말로 모든 실권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우리만 알고 있었나? 아닙니다. 10월 26일 일주일 후에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전두환 한국의 실세로 떠올라라는 기사가 실립니다. 야, 11.6 끝나고 일주일 만에 실세라는 말이 부각이 되는 거네. 그렇죠. 완전히 장악을 했던 얘기죠. 그리고 전두환이 좀 이렇게 나서서 자기가 어필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는 말이죠. 미국이나 일본 쪽이 훨씬 더 잘합니다. 희한하게 옛날부터 그랬어. 그럼 이번에 상기신문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2년 만에 10월 29일 전두환은 정승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6일 김재규의 초대로 궁정동에 갔던 경위를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승환가 문서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정식으로 조사를 받을 터니까 유능한 수사관을 집무실로 보내줘. 라고 요청을 합니다. 서계가 더 위니까. 자, 이학봉하고 검사 한 명이 정승화 집무실에서 정승화의 구술을 받아 적어서 조서를 만듭니다. 그런데요, 완성된 조서를 보니까 문맥이 맞지를 않고 사실과 달리 기입한 부분이 있어서 아니 당사자인 정승화가 이거 안 맞아. 그래서 이거 좀 고칩시다. 라고 지시를 하고요. 이에 대해서 이학봉하고 검사가 아유 죄송하게 됐습니다. 라면서 조서를 고칩니다. 근데요, 이게 나중에 12.12가 터지고 나서 정승화가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조서를 여러 번 고쳤다라는 걸로 둔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치밀하다. 그렇죠. 이건 어쨌든 정승화를 엮어 넣어야 되잖아. 아니면 자기들 하극상인데, 그러니까 정승화의 잘못이 크다라고 자꾸 하는 거야. 정승화 네가 11.6 당일날 김정일이랑 같이 있었으면서 니도 잘못이지. 이걸로 몰고 가야 되는데 당시 분위기는 정승화가 잘못 없다는 걸 누가 다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전두환도 이걸 알았어. 그리고 맨 처음에 보안사에서 작성한 보고서도 정승환 잘못이 없다고 발표를 했거든. 근데 엮어야 된단 말이야. 엮어야 되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엮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하니까 대통령은 찍어 누르면 되고 일단은 계엄 사령관을 조져야 되니까. 근데요, 당시 어떤 사람들 증언을 보아도 정승화가 김재규하고 공모를 해서 아니면 혹은 방조를 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치열 법무부 장관의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화 장군이 김재규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육본에서나 국방부에서나 두 사람의 행동에 사전 모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야심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승화 장군은 민간 강요들의 결정에 관여도 하지 않았고 우리의 결정에 따라 실천하는 문민우위의 원칙에 충실했습니다. 아까 이 작가가 이야기한 대로요. 전두환이 정승화를 김재규하고 엮으려고 했던 건요. 이게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신들 쿠데타가 명분을 얻기 때문이었습니다. 12.12는 절대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절대로 전두환이 12.12라는 숫자를 좋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정승화 체포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정승화 체포는 절대로 하극상이 아니라 정승화가 김재규하고 공모 혹은 방조했기 때문에 수사상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2.12 니들이 정권 잡으려고 정권을 찬탄하려고 미리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해서 12.12 일으킨 거 아니야? 이건데 전두환이는 그게 아니고 그날 그냥 정승화 잡으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획부동산 아니었어? 아니 우리도 사보니까 그런 거였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까 그 12월 10일도 야 우리가 우발적으로 내가 그냥 짝수를 좋아해서 그날 간 거야. 12를 좋아해서 그날 간 거야. 이것도 앞뒤 되게 안 맞는다. 안 맞지. 아니 그 원칙대로라면은 정승화가
의혹이 있으니까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하고 12.12 짝수 좋아한다는 얘기하고 완전히 다른 거 아니야. 이법과 형도 코너에 몰리니까 네. 머리 별별 뜨는 변명은 대로 다 한 얘기하는 거지. 거야 그냥. 네. 자, 이렇게 살살 전두환이 월권을 한다는 얘기가 정승화 귀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월권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경찰이 작성한 정보 보고서를 계엄사령부보다 합수부가 먼저 받는 일이나 정보부 고유의 업무인 대공 업무와 정보 업무를 합수부에서 관여하는 일이나 차관 회의를 전두환이 주재하는 일, 돈도 빠질 수 없겠죠. 기업으로부터 전두환이 직접 돈을 받아서 뿌리고 전두환이 이동할 때 사병 18명, 장교 2명을 대동해서 위세를 과시하는 일 등등 이런 얘기들이 정승화에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야, 씨발 움직이는데 사병 18명은 뭐야.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는요. 이 보안사령관 별 2개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가 뭔데 차관들을 불러가지고 차관회의를 주재를 하나? 말이 되나? 그렇죠. 예. 자, 차관이랑 별 2개랑 급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당시 전두환은 그냥 미쳐 돌아가가지고 이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월권이고 정승환한테 자꾸 전두환 이상한 행동한다 그러고 당연히 정승환 기분이 나쁘지. 야, 훅까지 잡는 거 진짜 좋아한다. 사병 18명에 장교 2명. 와. 그게. 20명을 뒤에다 쫙 깔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전두환의 행태를 본 정승화. 전두환의 월권 행위에 대해서 구두 경고를 합니다. 하지 마. 그리고 얘 쫓아내야겠다. 그래서 한직인 동해경비사령부 동해안에서 오징어나 구워 먹고 있어. 그치. 라고 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여러 차례 건의합니다. 그러나 노재현은 전두환을 감싸고 돕니다. 김용휴 국방차관이 전두환에게 이 사실을 슬 흘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정승화가 전두환을 쫓아내자. 이거를 계속 국방장관한테 이야기한 거지. 동해로 보내라고 동해. 그러니까 그 아래 차관이 전 장군. 저 정승화 참모총장이 이런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아니 뭐라고? 씨발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당하기 전에 먼저 쳐야지. 좆됐다 이렇게 하는 거지. 오징어는 못 먹겠다 이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전두환은 노태우 등과 협의 후에 정승화 제거 작전을 세웠던 겁니다. 여기에다가 정승화 라인인 장태환이 수경사 사령관에 임명이 됩니다. 전두환은 정승화에게 장태환 수경사령관 임명을 제고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11기, 17기, 육사 11기, 17기 정승화와 알력 싸움에서 밀리면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구군인, 그러니까 정승화는 구군인으로 대표되는 거고 네. 11기, 17기 애들은 신군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11기가 육사 정식 1기니까 네. 자기들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방송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진급도 자기들이 먼저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고 또 17기는 이제 허화평, 허삼수 이런 애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17기는 또 17기 나름대로 지들이 또 엘리트 생각했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력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자부심이 뭐냐면은 17기 때 이제 왜 육군사관학교가 왜 등록금도 공짜에다가 뭐 용돈도 좀 주고 그러니까 좀 집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갈 사람들이 이제 대학을 가기 힘든 사람들이 육사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들은 이제 서울대 갈 실력이 충분하지만 내 돈이 없어서 안 간 것뿐이라고 17기 애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기수를 볼 때, 야, 씨야, 내가. 공부도 좆도 못하는 새끼들, 저 육사 일기라, 또 정식 육사 일기라고 깝치고, 그 위 새끼들은 나이만 존나 처먹어가지고, 일본군 거기 다니다가 그냥 뭐 들어온 거면서, 우리가 진짜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당시에 이제 진급 적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쌓였지. 진급이 많이, 그러니까 얘들이 진급하려 그러면 앞이 안 보여. 그렇지. 앞이 안 보이고, 전두환도 지가 아무리 초고속 승진해서 육참 총장을 한다 그래도 1년밖에 못해, 계산하면. 1년 하고 물러나야 돼. 정년이 있으니까. 왜 5.16 쿠데타가 사실은 자기들 진급 안 시켜줘서. 이거 12.12도 마찬가지예요. 에휴, 씨. 진짜 이놈의 군대는 여러 가지로 개혁해야 돼. 자, 이렇게 전두환과 정승화의 알력 싸움이 한창일 때 전두환이 대통령 비서실을 수사하다가 비밀금고에서 9억 원을 발견합니다. 9억 원. 그 중에 6억 원은 당시에 딸에게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 딸에게 전달을 했고요. 그 6억 원. 예전에 음마 아파트는 얘기 나왔던. 딸이 3명이나 있는데 몇째 딸이요? 예, 박근혜 대통령 현직. 예. 그리고 1억 원은 자기 수사비로 인마이 포켓하고
그리고 6억하고 1억 더하면 7억이잖아요. 네. 남는 돈 2억. 정승화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발견은 9억을 했는데 정승화한테 간 거는 2억이야. 아니 근데 정승화 입장에서는 전두환이 나라 돈을 절차도 없이 마음대로 유족한테 주고 수사비로 써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이걸 왜 해? 이렇게 그렇게 한 소리 하고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아니 저 합수부장이 막 그 비밀 금고에서 돈 그렇지. 9억 빼내가지고 아니 9억 원을 찾았다는데 나한테 온 게 2억 원이요. 박근혜 양에게 주고 지가 수사비를 1억씩이나 마음대로. 쓰고 아니 2억을 나한테 가져왔네라고 일러 바칩니다. 그랬더니 노재현이 에? 전 장군이 나한테도 5천만 원 갖다 주던데. 역시 와이로의 기본을 아는 거야. 위부터 매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정승화 뒷목 잡죠. 씨, 야 이 새끼 또 그 와중에 9억 5천만 원을 또 9억이라고 속였네. 속인 거지. 야, 총액이 아니, 9억 5천인데. 야, 그 5천만 원 9억에서 9억 5천 아오씨 그러고서 이렇게 잘못된 보고를 한 전두환도 문제지만 5천만 원 받아채긴 그치, 와이로 먹었잖아. 정승화가 받은 2억은 정승화는 그 국가에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받는 네. 돈이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거 뭐 5천만 원 챙긴 노재현도 문제가 아니고 9억 5천을 마음대로 막 지출해버린 전두환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전두환이 청와대 비밀금고에서 꺼낸 9억 원은 청와대 비서실 금고예요. 아, 은행이 아니야? 네. 청와대 비서실 금고에서 꺼낸 거지. 자, 이 말은 뭐냐? 박정희의 집무실 금고가 어딘가에 따로 있었던 얘기거든요. 자, 이거 김무성이가 증언한 거야. 아, 그래? 아니, YS 따라 청와대 갔잖아. 네. 청와대 따라니까 금고가 존나 큰 게 2개나 있더라. 2개가. 그래가지고 그거 YS가 열받아가지고 야, 다 드러내, 씨발! 우리가 드러냈다, 이거야. 그냥 참, 예. 드러냈는데 어쨌든 그러면 9억 원은 비서실에서 발견한 거 아닙니까? 네. 자, 비서실에서 9억 발견했으면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금고에서는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게 멀티에서 9억 아니 원이야. 당연히 의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본진에는 미네랄이 얼마야? 미네랄 가스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자, 이 비서실 금고와 관련돼서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정념 씨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치 성금 대상 기업을 엄선하고 그 기업주를 청와대 신관에서 만나 기업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판공비하고 기밀비 중에서 일부를 민주주의의 필요학적 비용인 정치자금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하면서 일체 반대 급부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 말도 존나 웃긴다. 그지. 자, 성금은 최고 1억 원, 최하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각 기업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달라고 부탁했다. 뭔 정치자금을 금액까지 정해줘, 참네. 내가 부탁한 25개 기업주들은 모두 기꺼이 승낙을 하고 협조를 화각해 주었다. 자, 김정년의 증언에 따르면 말이죠. 추석과 연말 두 차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아,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것도 슈핑이지 뭐, 씨발. 거둔 거지, 야, 수금. 수금. 돈 수금한 거지. 자, 그러면은 1년에 기업으로부터 걷어들인 돈은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52억 원까지 걷어들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왜 최하 1,000만 원이라고 했잖아. 네. 최하 1,000만 원 25개 기업 곱하기 2 하면 5천만 원 맞죠? 그렇죠. 그런데 1,000만 원만 다들 5천만 원이니 뭐냐, 개새끼냐. 5억 원, 그죠? 그쵸. 그런데 1억 원씩 하면 1억 원 곱하기 25 네. 곱하기 2 네. 이렇게 되면 50억. 얼마야? 50억 되지. 왜냐면 2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계산이 간단해요. 자, 26개. 아니 26개 기업으로 하면 52억. 그렇죠. 네. 자, 그럼 박정희 집무실에 있던 그 비밀 금고의 돈 누가 가져갔을까? 이에 대한 김계원 비서실장의 증언을 들어보도록 김계원 비서실장은 11억 당시의 비서실장입니다. 10월 27일 저녁 대통령 집무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봤더니 잠겨 있었고 열쇠를 박근혜가 가져갔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야, 김계원의 증언이야, 이거. 네. 자, 박학봉 부속실장의 증언도 김계원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박근혜만이 11.6 이후에 집무실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아니, 아빠가 조갑제도 이와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아빠가 총 맞아 죽었는데 그 요들이. 와중에 대통령
요들레이 하면서 들어가려고 그랬나? 에휴, 참.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는 어떻게 해명했을까요? 2007년으로 가봅시다.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이랑 박 터지게 붙고 있었죠. MB가 이 좋은 소재를 그냥 놓칠 리가 있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안 놓치죠. 자, 이명박의 공세 박근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의 그 금고는 열쇠를 여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쉽게 열 수 있는 것이었고 내용물도 서류들이었으며 귀중품은 전혀 없었습니다. 라는 짧은 해명 자료를 내고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잖아, 이 개새끼들아. 제가 내가 없다잖아. 제가 아니라지 않습니까? 그거 찌라시라지 않습니까? 진돗개가 가져왔나 보다. 그래, 어쨌든,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비서실 금고의 돈보다는 집무실의 금고의 돈이 훨씬 많은 게 상식 아닙니까? 뭐. 당연히 상식이지. 그치, 비서들이 슈킹 가면 어떡해. 너무 상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청와대 그 집무실 금고에 넣어놓고, 일정 금액을 빼가지고 비서실 금고에 넣어놓고, 뭐 사람 좀 주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추하는 근거는, 증언에 따라서 총 거쳤던 금액을 보니, 그러니까. 9억 원만 있을 수가 없잖아. 없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가 어디 갔냐 이거죠. 근데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열쇠로 여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열 수 있는 것이었고 내용물도 그냥 소리였다 단순히 네. 이렇게 주장하니까 글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박근혜밖에 모르는 거지 누가 알아? 영화 무슨 범죄 재구성 이런 데 보면 돈도 가져가지만 무기명 채권 이런 거 되지 않나? 저 그런 건 아니겠지. 설이겠지 그냥. 참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참 그래요. 찌라시가 들어있는 거 아닐까? 아, 그렇지. 기간 동안 있었던 찌라시. 자, 하여튼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2부 들어가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오늘 왜 12.10인데 자꾸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대북 책임이지 뭘. 자, 좀 쉬었다가 왔는데요. 오늘 안가에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한 바퀴를 돌았더니 또 제 혀가 이제 꼬이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잠도 못 자가지고 아까도 상태 안 좋더만. 오늘 잠은 내가 새벽 꼴딱 새고 이제 온 거 쓰고 네. 바로 또 오늘 뭐 SBS 라디오 있었고 뭐 또 YTN 방송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이걸 덜 썼어. 어. 덜 써가지고 또 집에 와서 쓰느라고 지금 잠을 못 자는데. 야, 너 뒷부분 보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예술이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마, 이 개새끼야. 네, 특기지 뭐 복사 붙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근데 자기 거라서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는 얘기지 그냥 아무 데서나 막 퍼가지고 컨트롤 C, 그럼. 컨트롤 V 했다는 얘기가 제 아니에요. 거? 예. 김대김에 있는 거를 그렇죠.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했고, 하여튼 뭐, 안 가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안 가시고 계속 여기서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아 오늘 사람 되게 많아. 최연소 또 손님이 오신 것 같아. 예. 아까 18개월인가요? 아, 18개월이에요? 그 정도 됐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니 나 20개월 20개월? 정정. 여자아이. 그렇지. 여자아이가 왔는데. 그건 우리 무슨 그거. 그 저번에 우리 광고했던 게임 라인스타 있잖아. 라인스타 퍼즐 성애자 제작하신 부부께서 예, 오셔가지고 광고 효과가 없으니까 딸내미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 작가를 협박하는 뭐 어쩌라고, 나보고. 아니, 퍼즐 성애자 할 때 사람이 엄청 몰렸대. 근데 라인스타는 잘 안 됐나 봐. 그 라인스타 그때 우리 광고하고 나서 라인스타 검색하면 검색이 안 됐대요. 지금은 된대. 예. 다시 한번 라인스타로 검색해 달라고 하셔서. 예. 이게 또 이 작가가 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야, 이 작가에도 이제 100일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또 네. 아빠 또 심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아빠 애기 이쁘더라. 야, 얘가 코가 장난이던데. 예. 난 뭐 우리 애기 이쁘다 그런 줄 알았네. 아니야. 우리 애기 나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요. 어쨌든 라인스타 여러분 다시 검색해서 많이 좀 들어가 주시고. 예. 네. 이 광고 얘기 나온 김에 제주 삼촌 했지 않습니까? 네. 터졌답니다. 뭐가? 대박이. 대박이? 진짜? 대박 있어가지고 전화번호 공개했잖아. 예. 근데 전화번호가 와이프 전화번호래요. 네. 아. 와이프 전화번호인데 와이프분이 이제 애가 둘이래. 3살하고 4개월 애를 보기 때문에 전화를 잘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예. 문자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다 응대하겠다고. 예. 이 말 좀 꼭 전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우리한테 광고하시는 분들은 이게 대기업이나 어디 콜에스 시스템이 좋은 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전화기 한 대 갖고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리고 나도 12월이 생일이지만 12월에 유난히 생일자가 많거든. 뭐 2월, 3월 돼서 왜
배수들도 산란천이고, 봄 되면 또. 왜냐면 춥잖아. 예. 추우니까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봄 막 넘어갈 때 그때 막 이제 저기 뭐 동물들은 짝짓기철이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은 이제 12월에 애를 낳지 않을까 뭐 그런. 역산해 보니까 2월이야. 네, 그렇죠. 아니 제주 삼촌 또 우리 그때 왜 그 블로그만 소개해 줬는데 네. 도메인이 있답니다. 도메인이 www.아라비아 숫자 3 춘 CHOON.com 이것도 좀 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예. 아니, 광고 한번 해줬으면 돼. 자꾸 AS를 해달라고 그래. AS 해줬습니다. 해줬고, 이러면, 제주 삼촌이랑, 아까 라인스타 많이 검색하셔가지고,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지금 밖에, 투데이 신문, 그러니까 이 작가하고 저하고 꽤 오랫동안 칼럼을 썼던, 주간 신문에 직원분들과 기자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미녀 시던데. 네, 미녀 이총사가 와가지고 또 이제 또 미자. 에이. 자리를 함께 야, 이 해주면서 개새끼야. 그도 야, 너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면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아니, 쟤들이래. 야, 이 개새끼야! 저분들이, 시집 안 갔을 땐 이뻤어. 아, 둘 다 시집 가셨어? 한 분만 갔지. 한 분이랑 나랑 굉장히 오래 이제 관계를 맺은 사람이. 관계를 맺은 야, 개새끼야! 그러니까 알고 지냈던 사이라는 거지. 개새끼야. 말을. 근데, 시집 가서 좀 그래졌어요. 하여튼 뭐, 일부러 찾아와 주셔서 또 이렇게 또 판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뭐, 또 우리 방송 들어가 봐야죠. 예. 자, 12월 6일 날, 최규하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합니다. 취임하고 나서, 이 어떤 그 유아 또 제스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법률이었던 긴급 조치를 해제합니다. 해제하고.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법이었죠. 그렇죠. 또 구속된 학생들도 대거 석방시키고, 김대중의 가택연금을 해제합니다. 야, 그래서 그때 뭐라 했습니다. 서울의 봄이라고 얘기했죠. 네. 서울의 봄이 왔는데. 근데 전두환은 이때 완전히 자기 세상에 온양 한국 사회를 휘젓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두환은 자기를 어필하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쇼맨십 뭐 이런 거 아주 좋아했어요. 전두환 특집 때 한번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기자회견 안 해도 되는데 지가 나와가지고 언니는 이거 지금 김재규는 뭘 처먹었습니까? 그런 것도 다 하지 않았을까? 김재규가 웃지 않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좀 좋아했다니까 그때. 번쩍댐. 그땐 좀 덜 번쩍했다. 왜냐면 그때는 방송국 카메라가 화질이 별로 안 좋아서 HD가 아니잖아. 그래서 흑백이라서 번쩍거리는 이미지는 좀 덜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김재규 조사 과정에서 관련 없는 인물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고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해서 육참 총장 겸 계엄사령관 정승화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계속 얘기하는 올건행이죠. 이게 차지철의 경호실에 이재천 중장이 있었습니다. 네. 뭐 전두환보다 상급자지. 네. 근데 이 사람은 도의적 책임은 있지. 그러니까 각하를 제대로 어쨌든 뭐 경호실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네. 각하가 죽었으니까. 근데 직접적 책임이 이 사람한테 없어. 경호실장이 옆에 앉아가지고 죽었는데 자기가 그렇죠. 예. 경호 차장이 뭐가 책임이 있어. 그런데 전두환이가 이 사람을 조사를 해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호탁 뺏겨가지고 수모를 줬거든. 근데 정승화가 이제 그 사람이 도의적 책임이 있지만은 법률적 책임이 있냐 풀어줘라 이랬다고. 예. 근데 그거를 또 나중에 엮었지. 정승화가 이 양반을 풀어준 거는 둘이 뭐 짱짱이 있다. 그러니까 모의했기 때문이다. 둘 다 저기 Y로 나눠 먹고 뭐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엮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월권행위를 한다고 정승화에게 견제받던 전두환은 정승화에게 부정축제자를 처벌합시다라고 건의를 합니다. 뭔가 건수를 만들려고 그렇죠. 하는 거죠. 나중에 정승화와 또 장태환, 정병주를 잡아 넣을 때도 이 부정축제 부분은 빌미가 되었습니다. 자, 김재규는 현역 장성들에게 주기적으로 돈을 뿌렸는데 정승화도 이 돈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진행비 같은 건데. 야, 너 정승화, 김재규한테 돈 받았지. 너도 부정축제자야. 뭐 정병주, 너도 돈 받았지. 장태환, 너도 돈 받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거 들어가는 건데요. 근데 김재규가 돈 뿌린 게, 뭐 이 사람들뿐만 아니잖아요. 그렇지. 거의 중정에서. 군의 요직들은 다 뿌렸어요. 중정에서. 예. 그러니까 이건영 중장, 또 차규원 중장. 이 차규원 중장 같으면은 그 쿠데타에 가담한 사람이잖아. 네. 이게 뿌렸고 전성각 소장,
정병주 소장 등에게 용돈을 줬고 김재규가 전두환은 조사한 뒤에 이걸 정승환한테 보고합니다. 보고하니까 보고하면서 뭐라 했냐면 김재규가 거사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돈을 뿌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정승환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승환 뭐라 말했냐면 나도 300만 원 받았는데 전 장군은 안 받았어? 저도 500만 원 받았습니다. 뭐야 씨발. 아니 자기는 받아놓고. 그렇지. 이게 뭐냐면요. 자 지금 전두환이가 정승환한테 김재규가 돈을 뿌렸는데 거사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돈을 뿌린 것 같지 않습니다 말했잖아. 지가 받았으니까 이런 거야. 그렇죠. 근데 나중에 수사 발표를 하면서 지가 받은 부분 쏙 빼고 엮은 거지. 엮은 거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전두환 말이 맞다면은 전두환도 같이 들어가야 김재규와 되는 거지? 거사에 돈을 나눠 먹고 참여를 한 거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엮으려고 전두환이가 이렇게 한 건데 당시에 이제 정승화가 자존심 상했을 거야. 그렇죠. 난 300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전두환 씨발 더 높은데 난 300 주고 저 뻐꺼 새끼 저거 500 주고 그러니까 와이로도 반응이 이게 또 급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정축제자 처벌은 원래 이제 쿠데타 할 때마다 하는 거죠. 네. 하는 건데 뭐 박정희도 5.16때 했었고 네. 그래갖고 뭐 저 삼성의 건희형 아버지부터 해서 다 네, 들어갔잖아요. 병철이 형. 아빠가 갔다죠. 병철이 형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네. 뭐 다 형이 집어 씨발 그렇게 했는데 이때 그 조사 합수부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재규가 25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금에 진짜 당시에 25억 당시에 1979년에. 9년에 그러면 뭐 이건 엄청난 거죠. 근데 그 비서실장인 김계원이 75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야. 3배? 이후라이가 200억 갖고 있었어. 야, 씨발, 그럼 몇 배야? 8배? 그러니까 다 당시에 다 헤쳐먹은 거야. 아니 이유랑은 중정부장하면서 얼마나 헤쳐먹은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헤쳐먹었으면 박정희는 얼마큼 아니야, 네 추측일 뿐이야. 그 비밀 금고에 요들레이요, 요들레이, 새끼야. 이러니까 스위스 비밀 계좌 이거 아, 뭐야. 아, 진짜. 자, 어쨌든 12월 7일 날 보안사령부에서 전두환과 노태우가 만납니다. 12 5일 전이죠. 전두환이 노태우에게 11일에 장군 진급 심사가 있고 발표는 12일에 하고 13일 날이 내각을 개각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 12일 날 장군 심사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안사는 모든 정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걸 알아. 그치. 누가 진급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포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일이 개각이니까 개각 전에 자기들이 정승화 잡아놓고 모든 거를 끝내야지만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2월 이게 짝수가 좋아서 12월 12일이 아니고 그래서 12월 12일을 D-Day로 정한 겁니다. 자, 왜냐면은 정승화가 군 인맥을 재배치한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아까 얘기한 이제 구군벌과 신군벌의 싸움이죠. 이게. 네, 네. 그러면 그 정승화 구군벌이 신군벌을 없앤다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이걸 다 없앤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들이 먼저 치자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그 전두환이가 노태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정승화가 군 인맥을 재배치한다는데 노태우 당신과 나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12일이 어떠냐? 12일 콜? 콜 이렇게. 그러니까 12일을 콜한 건 전적으로 자기네가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요. 계획이 돼 있죠. 야, 만약에 24일에 이랬으면 법정에서 그랬을 거 끝났는데 이 아니야. 사람. 아니 군대 재배치가 다 끝나버렸잖아. 아니 동해에서 오징어 들고 저기 쿠데타 이렇게 아니, 못하는 그러니까 거지. 만약에 이 스케줄이 24일이었어. 그러면 이걸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법정에서. 크리스마스가 좋아서.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했으면 12월 10일을 넘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태타는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11일, 12일을 D-Day로 정한 겁니다. 자, 12월 8일 날, 그 이튿날입니다. 토요일이죠. 노태우 구사단장이 보안사령부로 옵니다. 그래서 허화평 대령으로부터 11.6 사건의 브리핑을 듣는데요. 이 자리에서 허화평은 노태우에게 박 대통령 시해 사건에 정승화가 연관이 된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밑밥 까는 거네. 이미 이때부터 하극상 쿠데타의 결심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다음날 전두환은 노태우에게 황영시 1군 단장을 설득해 줄 것을 지시했고 본인은 그러니까 전두환 본인이죠. 11일 차규현 수도군단장, 유학성 군수차관보, 24단 박준병 소장, 백운택 방위사단장에게 모두 연락해가지고 12일 날 경북궁에서 모이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암호명은 생일집 초대였습니다. 이 생일집 초대에는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직속 부하들인 박희도,
최세창, 장기호, 준장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공수여단. 그렇죠. 네. 공수여단 사람들. 1공수, 3공수, 5공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장태환 수경사령관의 직속 부하였던 장세동, 김진영 대령도 있었습니다. 장세동 이름이 드디어 나오는군요. 아니 그 김진영도 그 하나회 때 또 아유 우리 영상이 형이 옷 벗겨 개새끼라고. 여보세요? 너 나가래. 바로 벗은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수경사 예하 2부대, 경비단 또 3개의 공수여단 수도권 방위를 책임진 2 군단장과 수도권 2 사단장이 쿠데타 군에 합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군단이 지금의 파주, 일산 이쪽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나라의 국방이고 수도의 경비고 지랄이고 그냥 자기네들 쿠데타 하려고 그냥 다 때려치고 왔다는 거 아니야. 이게 왜 수도권이 중요하냐면 빨리 해야 되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근거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대들을 갖다가 정호영이는 대구 있어서 54단이야. 존나 올라가야 되잖아. 언제 올라오나?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수도권 애들을 딱 포섭한 거죠. 자, 12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정승화 참모총장과 노재현 국방장관은 태릉에서 골프를 쳤고 이 자리에서 정승화는 노재현에게 전두환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전두환 소장을 바꿔야겠습니다. 김재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이 월권 하는 거하고 아이씨 너무 마찰이 심해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에이 그래도 참모총장하고 제 말은 잘 듣잖아요. 달래서 쓸 때까지는 써봐야죠. 그러다가 정 안 되면은 그때 가서 바꿉시다. 이때 바꿨어도 12.12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의 물증이라는 게 선택이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럼. 몇 년을 좌우하는 거야 이게. 결론은 버킹검. 기술의 상징 금성. 12월 12일 오후 5시 정승화는 전두환을 호출합니다. 전두환은 자신들의 계략이 혹시나 탄로났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참모총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부관에게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실탄을 휴대하게 합니다. 자, 12월 10일이 D-Day 아닙니까? 네. 근데 갑자기 오후 5시에 보안사로 전화가 와가지고 전 장군 들어오시오 딱 된 거야. 야 이 개새끼야 왜 전장군 들어오시려 전장군 목소리로 해. 전 장군 들어오시오 이렇게 되니까 존나 쫄았지. 아 씨발 좆됐다 이거 탈로 난 거 아니야? 그렇지. 된 거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김재규가 사형당하기 전에 최후 발언에서 용고군 세력들에 대한 경계 발언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마지막 가는 길에 조국에 봉사도 하고 말이지. 가족이나 변호사를 한번 접촉하게 해봐. 그러니까 존나 쫄아서 들어갔는데 이 말 하길래 알겠어요. 또한 형이 그랬다는 거죠. 오후 6시에 경복궁에 반란군들이 집합을 합니다. 이들은 허삼수, 우경훈 대령에게 정승화 강제 연행을 지시합니다. 같은 시간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환 수경사령관, 김진기 헌병감 등은 연해로 초청돼서 발을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환 수경사령관, 김진기 헌병감들은 이제 반란군이 반란을 일으키면 여기 진압할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쟤들의 발을 묶자. 정승화 라인이니까. 그 요정으로 부른 거예요. 전두환이가 초청한다 그래가지고 너네 술 먹고 있어 이렇게 된 거죠. 허삼수는 총장 부관 이재천 소령과 통화를 합니다. 나 보안사 정보처장인데 총장님에게 보고사항이 있으니까 이따가 찾아갈게. 총장님이 오후 일정이 있으셔서 빨리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허삼수가 지금 보안사 정보처장이라 했잖아요. 네. 보안사 정보처장은 권정달이야. 이거 허삼수가 구라친 거지. 네. 그리고 권정달이는요. 참모총장 잡으러 간지도 몰랐어. 정달이 형이 이 시간에 술 처먹고 있었거든. 이게 뭐냐면요. 권정달은 하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배제시킨 거지. 배제시키고 자기들끼리 하는데 일단 보안사 정보처장이라고 직급을 대야 안 만나줄 것 같으니까 구라친 거야. 그러니까 이 갑자기 총성 소리가 들리고 정달이 술 먹다가 갑자기 뛰어나왔고 야, 뭔 일이야 이랬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들 하나회가 아닌 사람들을 일단 배제시켰던 거죠. 다음은 12월 12일 당시 육군본부의 윤성민 중장과 3군사령관 이건영 중장의 실제 통화 내용입니다.
지금 뭐 혼선이 지금 상당히 벌어졌는데. NA와 북한한테 얘기 잠깐 들었는데. 지금 말씀 좀 하세요. 그래서 오늘 7시 40분에. 권정달 도련이라고. 권정달? 권정달. 그러니까 정보차장하고. 우경련 도련. 우경련? 검수단장. 그래서 아마 총장님을 납치해갔다 이렇게 됐는데. 그거 아니고 이제 약간 확인해 보니까. 그 안가 사건 때문에 한번 조사하려고 한 것이 이 사건이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사건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 총장님이 그래서 내가 말이에요. 지금 모든 부대들은 그 부대 이동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허가하기 전에 동원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 검문소에다 전부 다 지시를 해가지고 총장님 얼굴을 통장님이 타진하냐 전부 다 붙들어라 말이야. 총장님을 신고하는 게 있으면 붙들어라. 내가 그렇게 지시 지금 헌명한테 해놨는데. 그러니까 총장님 그럼 내 어디 갔냐? 그러니까 보안사령관이 그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보안사령관이 그래요? 나하고 통했습니다. 지금? 그럼 뭐 그렇게 뭘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필요가 없고 진돗개는 그것을 지금 취소하라고 그랬어요. 난 진돗개 아직 내리지 않고 내리지 마세요. 다시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 계시면 확실하구만. 제가 피부관과입니다. 그렇더라도 장관님한테 허가도 안 먹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지금 또 어디서 남은 데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전화 받으시고. 들어가십시오. 허삼수 우경우는 헌병감시 기획과장 성한옥 대령, 33 헌병대장 최선익 중령, 헌병대 이종민 중령과 승용차 2대 나눠 타고 보안사 수사관 7명과 헌병 1개 소대는 찝차와 마이크로버스에 나눠 타고 총장 공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일단 장교들이 허삼수, 우경윤, 성한옥, 최성립, 이종민 5명 아닙니까? 네. 장교 5명에 보안사 수사관 7명, 12명이죠. 예. 소대가 몇 명이야? 저희는 한 40명 됐어요. 소대 40명쯤 돼요. 그럼 마이크로버스 25인승인데. 네. 꽉꽉 차 탔는 소대가 좀 다를 수가 있죠, 편제가. 야, 우리는 1개 대대가 40명이었어. 그래서 난 몰라. 예비군 부대가. 그게 왜냐면 제가 육군에 있을 때가 편제가 40명이었고, 정보대로 갔을 때는 12명이었으니까. 그래요? 아니, 포병은 포방 개념이기 때문에 몰라. 하여튼, 하여튼 마이크로버스가 한 25인승, 30인승이니까. 예. 하여튼 요 부대 병력을 데리고 총장 공관으로 해야겠다는 거죠. 6시 50분에 총장 공관에 도착한 허삼수 일당은 보초병들을 무장 해제를 시켰고 정승화를 만납니다. 총장님, 이번에 저도 지켜주신 줄 알았는데 안 시켜줘서 좀 섭섭합니다. 그런가? 진급 정원이 제한돼 있어서 말이지. 나도 진급 발표할 때마다 서운해. 아니 그런데 급한 보고란 게 뭔가? 총장님께서 김재규로부터 돈을 좀 받으셨더군요. 그래서 좀 총장님을 조사해봐야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해? 김재규가 그렇게 말한 거야? 글쎄 저는 잘 모르겠고요. 상부로부터 총장님의 진술을 녹음하라는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아니 그럼 녹음기를 가져오시오. 녹음기는 안 가져왔고 녹음 준비가 되어 있는 곳까지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뭐야? 누가 그따위 지시를 해? 내가 계엄사령관인데 대통령 이외에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대통령이 지시를 그렇게 했단 말이야? 네, 대통령이 지시하셨습니다. 아니 씨발 이거 뭐야? 자 그러면은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라도 했을 텐데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조사에도 응할 수 없어. 부관! 총리공관에 장관에게 전화해! 부관이 전화를 하려고 방으로 들어갈 때 갑자기 총성이 울리고 총장 경호대장 김인선 대위와 이재천 소령이 총에 맞았습니다. 총소리와 동시에 두 대령은 정승화 팔을 붙잡았으며 밖에서 유리가 깨지고 M16 소총을 든 군인이 공관으로 난입을 합니다. 개머리판으로 정승화를 위협하면서 가자면 빨리 갈 것이고 뭐인 말이 이렇게 많아! 라고 협박을 합니다. 너 악역은 존나 못한다. 자, 이 총성으로 우경도 총상을 당했는데요. 이는 이 반란군들의 5인 사격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총장 공관 관리 담당이었던 반일부 준이는 총탄을 피해서 담장을 넘어서 해병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경우는 옆구리에 총을 맞고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신군부는 이 12.12 사태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없애려고요. 총장 공관에 있던 경비병들이 먼저 총을 쏴서 우경훈이 맞았고 자기들이 여기에 대응 사격을 해서 김인선 대위와 이재천 소령이 총에 맞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요.
1979년 12월 24일에 발표된 정승화 전 육군 참모총장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납니다. 79년 12월 12일 오후 7시쯤 수사관들이 총장 공관에 도착해서 자발적으로 출두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참모총장에게 요청했으나 우려했던 바와 같이 정 전 총장이 동행을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자 경호병들이 즉각 사격을 개시함으로써 공관 경비원과 수사관 간에 상호 총격전이 벌어져서 유감스럽게도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일시소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전두환 집권 때는 이것이 당연한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신군부 세력도 끊임없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의 85년 증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 총장을 모시러 간 사람을 총장 공관 경비대가 총격을 가해 쓰러뜨렸어요. 그것이 발단이 된 겁니다. 지금 총상을 입은 당사자는 하반신을 못 쓰고 있어요. 나 보통 사람입니다. 뻐꺼 믿지 말고 이 사람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전두환 노태우가 당시 그 참모총장 공관에서 먼저 사격을 했다라고 말한 이유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이 먼저 쏴가지고 이런 총격 사건이 일어났고 결국은 12.12가 일어났다. 우리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승화하고 김재규하고 끊임없이 엮으려고 했던 것도 그렇죠. 자기네들은 당위성이 있다라는 거 아니야. 증거를 말하는 게 우리 측 우경훈이가 총에 맞아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지 않냐. 그렇지. 우리가 언제 피해를 입었다. 저쪽에서 싼 거다라고 했는데 우경훈이가 M16에 맞았어요. 그게 뭐냐면 정승화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 중에 소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없었어. 권총이요. 권총이었다고. 그러면 M16에 맞았다는 건 뭐야? 이 전두환 일당들한테 맞았던 거거든. 그치. 그러면 자기들끼리 5인 사격으로 우경훈이가 맞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쟤들이 정승화 애들이 쏴가지고 우리가 맞았다. 이렇게 지금 비틀어가지고 정승화 쪽의 잘못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12.12 사태에 대해서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아니 그리고 내용에서 정 전 총장이 동행을 거부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게 누가 지시했냐? 내가 계엄사령관인데 뭐 그러면서 부관 그거 부른 거밖에 없잖아. 그렇지. 부관 부르는데 갑자기 총을 쐈다고? 부관 부르면 부관이 뛰어와야지. 부관 불러서 부관이 뛰어갔다가 전화해갖고 다시 전화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그 방에 아까 7명 수사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2명이 총 쏜 거야. 그러니까 전화해 애들 걔들 죽이고 죽인 게 아니고 부상을 입혔지. 총 쐈는데 죽진 않았어요. 자. 정승화를 체포하려면은 대통령 재가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왜? 있어야죠. 계엄사령관이니까. 그런데 전두환은 최규하가 물로 빠졌으니까 에이 규하야 그러지 마. 에이, 그냥 내 나중에 잘해줄게 하고 달래거나 어이씨 확 그냥 물로 빠진 새끼 확 그냥 제껴버릴 이렇게 거야. 윽박 지르면은 대략 결제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존나 시게 생각했지. 선조치 후보고 그렇지. 일단 병력부터 총리 공간으로 보내고 자기 자신은 최규하에게 최규하를 어떻게 조질까 하면서 재가를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도장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데 이 물로 빠진 줄 알았던 입술 두꺼운 뿔테안경 쓴 최규하 전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할 줄 알았는데 재가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의외의 변수가 나타난 거죠.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나는 거지. 저녁 7시. 일단 정승화 체포조는 대통령 재가가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승화를 체포했습니다. 불법 체포죠. 정승화를 체포하면서 아군끼리 교전이 있었으니까 전두환 일당은 이제 루비콘강 건넜다. 이제 뭐 사람도 죽고 이랬으니까 이제는 뭐 없어.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야. 전두환 일당들도.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죠. 예. 쿠데타 성공이냐 실패냐 2가지 길밖에 없는 거죠. 체포된 정승화는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끌려갔었습니다. 그 무섭다는. 그렇군요. 이 시간 뻐꺼역은 계속해서 물로 터졌다고 생각한 최규하를 설득을 합니다. 카카 김재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승화 사령관이 연계되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아니, 네 지금 그걸 뭐 조사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안사에서 조사하고 싶습니다. 아니, 조사라니요. 지금 그분은 계엄사령관이지 않습니까? 어라, 이 씨발 새끼 봐라. 그렇습니다만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고 저희는 확실합니다. 재가를 해 주십시오. 저 새끼가 진짜 씨. 어허. 참 이거 계엄사령관을 조사한다니 참 이거. 그러면
국방장관하고 논의하고 나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어라, 저 새끼 봐라. 안 됩니다, 카카. 이 서류들을 좀 보시고 빨리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보안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씨바. 그래도 최규하가 끝까지 제가를 안 해줬습니다. 자, 시각은 7시 30분을 가리킵니다. 전두환의 초청으로 요정에서 술을 먹고 있던 장태환 정병주 사령관에게 총장이 납치되었다는 보고가 들어갔고 이들은 즉각 부대로 복귀하였습니다. 특전사 부대 뒤에서 소주를 마시던 특전사 작전과장과 특전사령관 비서실장 김호랑 소령도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김호랑 소령은 8시가 조금 넘는 시간에 아내인 백용옥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 미안해. 오늘 집에 못 들어가게 됐어. 근데 아마도 오랫동안 못 들어갈지도 몰라. 정말 미안해. 이게 참 웃긴 게요. 지금 김호랑 소령이 작전을 하루 이틀 합니까? 집에 못 들어간 날은 군인들은 늘상 있는 일이야. 아니, 특전사는 심심하면 훈련이고, 아이고. 심심하면 작전이야. 아니, 11.6대는 집에 들어갔나? 11.6대도 집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때도 작전이나 비상으로 집에 들어오지 못했던 적이 많았던 김호랑 소령인데 딴 때는 마누라한테 전화 안 했어. 나 집에 못 들어간다고. 근데 희한하게 이때만 전화해가지고 나 집에 못 들어가니까 미안해 라고 말한 겁니다. 이 시간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을 지키고 계신 참 군인들과 그 군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뭔가 직감적인 게 있었던 거야. 와, 이번엔 진짜 내가 영원히 집에 못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뭔가 왔던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희한하다니까 이게 직감이라는 게. 아니, 거기다가 뭐 총장이 납치됐다는 그런 보고가 들어갔으니 이건 진짜 실제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게 와이프 되었던 이 백영욱 씨가 눈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늘 남편이 없으면 밖에 외출을 못하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아니, 뭐 결국 뭐 이제 김호랑 소령이 사망하고 그 충격으로 이제 영원히 실명이 됐었는데 어쨌든 김호랑 소령과 이 백영옥 씨의 전화 통화는 살아생전에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게 마지막일 줄 상상도 못했겠죠. 자, 8시 30분 전두환은 결국 최규하의 재가를 받지 못하고 경복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총장 공간에 있던 합수부 측 군인은 해병대에게 포위되었던 상태였는데 그곳에 나타난 장태환 소장은 이들을 다 잡아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직속푸와 신윤희 중령과 김진영 대령은 장태환 장군의 명령을 무시하고 전두환의 지시를 따릅니다. 이 새끼들이 군인이야? 아니, 이 새끼들이 군인이야? 여기서 미친 거지. 여기서는 군인들의 어떤 뭐 명령치가 완전 무너진 거예요. 그럼, 아니, 이런. 직속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들 그 개인적 팝을. 그렇죠. 하나의 라인. 그 선배의 말을 듣는 거야. 이건 군인으로서 완전 망가진 거야. 이런 새끼들은 군인이 아니지. 군인이 아니죠, 그러면. 자, 청와대 경호실 병력도 대통령의 지시 없이 전두환의 지시에 의해 불법으로 병력을 총리 공관으로 추동시킵니다. 청와대 경호실의 정동호 준장, 또 고명승 대령이 하나회 멤버였던 것이죠. 경호실이나 이런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 사실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다는 어떤 사명감도 있고. 근데 이런 새끼들은 참 족가라 마이시다, 진짜. 그러면. 이 족가는 거야, 이거는. 뭔 개소리야. 이게 명령 체계도 무시했고. 이게 무슨 군인이야, 경호실이면 이게. 대통령이나 혹은 비서실이나 명령을 드려야 되는데, 일개 군인인 전두환의 명령을 듣고 병력을 이동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한테 당시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세금 내면서 국방을 맡겼다는 거 아니야? 몇십 년 동안. 족 같은 거예요. 이거는 육본이나 대통령, 직속상관의 명이 다 서지 않았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의 사적 인명인 하나회 인맥이 전두환의 명령 하나로 움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전두환을 그러면은 잡을 수 있는 찬스가 없었냐? 또 하나의 선택의 기로. 결정적 순간이 있었다는 있었습니다. 얘기죠. 전두환을 잡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어. 자, 요정에서 6번으로 돌아온 김진기 헌병감. 이 김진기 헌병감은 총장 납치를 보안사에서 했고 전두환이 지금 총리 공간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 최규하한테 제가 받으려고 거기 있었잖아. 그치. 그걸 알았어. 뛰어가서 알아가지고 잡으면 되지. 헌병경호대장, 당시 총리 공간에 헌병경호대장 구정길 중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헌병경호대장이니까 뭐야? 헌병감의 직속 부하야. 그치. 네. 그러니까 김진기 헌병감이 이 헌병경호대장 구정길 중령에 전화를 해가지고 야, 전두환 잡을 수 있어? 그렇죠. 야, 너 전두환 잡을 수 있어? 라고 물으니까 구정길 중령이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당연히 체포할 수 있지. 전두환이 지 혼자 왔잖아. 그치. 부관 한두 번 데리고 왔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저 헌병경호대장 구정길 중령은 내 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체포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바로 체포했으면 전두환 아웃이 끝났습니다. 12.12도 없어. 근데 이때 김진기 헌병감이 판단이 늦었어. 체포할 수 있어. 알았어. 기다려. 이거 한 거야. 야, 그럼 지금 체포해 해야 되는데. 뭘 기다려. 잡아 당장 그렇게 해야 했어야지. 되는데 아유. 그렇죠. 김재규의 커브하고 맞먹는 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진기 헌병감이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전두환이가 경복궁으로 가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두환을 놓쳤고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 멤버였던 정동호, 고명승 이 경호실 애들이 총리 공간에 들이닥쳐가지고 헌병 경호대장 구정길 중령의 애들 전부 다 아웃시키고 지들이 들어가서 총리 공간 경비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써 대통령 대행 최규하의 그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겁니다. 몸이 묶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장태환이 경복궁에 집결되어 있던 쿠데타군에게 그 유명한 전화를 걸어서 반란군 놈의 새끼들 전차로 니놈들의 대가리를 싹 날려버리겠어! 라고 위협을 하자 전두환 측은 박희도의 1공수여단을 출동시킵니다. 아니 씨 누가 누구랑 전쟁을 하는 거야. 이때 시간 9시 10분경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직 12월 12일입니다. 네, 12월 12일이에요. 야, 이것도 사실 박희도 1공수여단 출동할 때요. 했다가 다시 빠꾸 했거든. 박희도 네. 1공수여단이. 그래서 전두환이가 박희도 보고 희도야 너만 믿어. 네가 직접 가서 데리고 와 이랬단 말이지. 예. 근데 이때 이제 정병주 사령관이 자기 이제 밑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1공수여단의 출동을 막으라고 보냈다고. 보냈는데 이 박희도가 자기 부대를 완전 장악해가지고 밑에 애들이 사령관 말을 안 들어. 박희도 말만 듣는 거야. 이게 무슨 군인들이야. 그러니까 9시 10분경에 육본이 우왕좌왕할 때 전두환이 먼저 움직인 거죠. 결국엔 12.12가 정승화 참모총장 연행에 따른 우발적 사건이라는 말은 박희도의 이 1공수가 출동한 것만 봐도 새빨간 거짓말이란 걸 빨간 거짓말이죠. 알 수 있습니다. 우발적 사건이라면요. 1공수가 어떻게 출동을 하나? 그럼 부대 하나가 그러니까 완벽히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는 거거든, 이거는. 그렇죠. 이건 우발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희도는 육본을 접수하기 위해서 출동을 했고요. 이제 그러려면은 한강다리를 건넜어야 돼. 그렇죠. 한강다리는 수경사 담당이잖아요. 장태환의 수경사에 의해서 모조리 막혀 있었고 아, 장태환을 이길 수가 없지. 다 막고 그치. 있으니까. 딱 한 다리 비었어. 행주대교. 여기를 맡고 있던 사람은 박희모 34단장이었습니다. 육본과 장태환은 박희모에게 연락해서 행주대교 꼭 막으라고 지시를 했는데 보안사는 육본과 장태환의 이 행동을 감청을 해서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고 바로 박희모에게 딸다리를 겁니다. 다다다다닥 해가지고 자 대새끼 울었으니까 우리 쪽으로 서라. 아니 어떻게 아군끼리 총격전을 벌여야 응? 아군끼리 총격전에 쓰겠어? 라고 회유를 합니다. 결국에는 정보를 다지고 있던 보안사가 그 위력을 아주 10분 발휘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6번하고 장태환 측에서 전화를 해갖고, 박희호 장군, 당신이 꼭 막아줘야 돼? 아니, 박희호 장군, 제가 막겠습니다 했다고. 전화 끊자마자 바로 보안사에서 박희호한테 전화해갖고, 야, 방금 통화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마. 대세 단어가 왔어요. 그러지 마. 야, 어차피 해봐야 좋댔어. 깽해야지 뭐. 나중에 어디 쓸 거예요?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아유. 아유 이게 군대야 하나와야 도대체. 아유 참. 9시 30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두환, 황영시, 유학성 등은 또 총리공관으로 가서 최규하를 다시 어르고 협박을 하려고 갑니다. 제가를 요청하려고요. 각하, 정승화는 김재규가 대통령을 시해할 때 현장에 같이 있었던 자입니다.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전두환 사령관만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군 모두의 의견입니다. 빨리 재가를 내려주지 않으면 더 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군끼리 서울 한복판에서 내전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방장관을 모시고 오시오. 국방장관과 상의해서 결정하리다. 저희도 백방으로 국방장관을 찾고 있지만 국방장관의 소재가 절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국방부 장관의 행방. 나 참나. 도대체 이때 우리의 국방부 장관님은 어디 계셨을까? 빠방빠방 총소리에 놀란 나머지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님께서는 열심히 튀고 계셨습니다. 어머, 발랐어? 빠방빠방. 오씨 뭐야? 택시. 야, 택시야? 용산 미팔군. 미팔군으로 고고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규하를 어르고 달래는 결과 또다시 아무 소득 없이 총리 공관을 나오게 됩니다. 전두환 일행이. 왜냐면 국방장관 계속 못 찾았거든. 그치. 그래서 결국에 총리 공관을 봉쇄해버립니다. 이제는 계엄사령관을 납치한 것도 모자라서 대통령까지 연금을 한 거예요. 요 시각 1979년 12월 12일 10시 30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복궁으로 돌아온 전두환 일당들은 본격적으로 병력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박희도 1공수여단장에게 국방부와 육본을 점령하고 국방장관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또 조홍 수경사 헌병단장에게는 수경사령관 체포를 명령했습니다. 여봐, 이 조홍 수경사 헌병단장도 직속상관의 장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부 하극상을 시키는 거 아니야? 전부 하극상 시킵니다. 또 최세창 3공수 여단장에게는 3공수를 경복궁으로 출동시키고 특전사령관 체포를 명령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또 최세창의 직속상관이 정병주야. 그렇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 또 노태우 구사단장은 구사단 참모장에게 중앙청으로 병력을 이동할 것을 지시했고, 이 씨발 안 되지. 왜냐면 구사단이 어디 있는 건데? 위수지역 이탈이죠. 어디 있는 거야? 왜 백마부대예요 이거? 그러니까. 일산 이쪽에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옛날 그쪽죠. 이게 위수지역 이탈도 문제인데요. 이 구사단장은 미군의 허락 없이 못 움직입니다. 이제는 미군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그 구사단 그 병사들 외박 한번 나가려고 서울 점프 한번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잡아댔을 텐데. 그렇지, 좆대는데. 지네는 그냥 지네 대가리가 씨발 위수지역에 이탈하고 지랄이요. 또 박희모 34단장에는 고려대학교로 병력을 이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이건영 3군 사령관이 구사단 참모장 구창의 대령에게 전화를 합니다. 구사단이, 노태우가 구사단에 전화했고 빨리 출동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와서 이건영 3군 사령관이 구사단 참모장 구창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명령 받은 거 있어? 절대 출동하지 마. 출동하면 안 돼? 라고 3군 사령관에 지시를 했죠. 그러니까 구창의는 이때 이미 노태우의 명령을 받고 구사단을 보냈어. 보냈는데 지금 상군 사령관에 전화가 왔잖아. 어머 씨발 어떡하지? 그러니까 구창이가 뭐라 했냐면, 이건영 장군이 구사단 출동해? 라고 소리를 듣고 연대 출동 안 합니다. 요거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직접 녹음된 거를. 근데 구창이 계속 연대 출동 안 합니다. 연대 출동 안 합니다.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거든요. 벌써 출동 시켜놓고. 저는 구라를 까지 않습니다. 저는 구라를 까지 않습니다. 명령 받은 거 없습니다. 계속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창에도 역시 하나의 출신입니다. 다음은 12월 12일 밤 구 사단 참모장 구창회 대령과 이건영 3군 사령관 간의 실제 통화 내용입니다. 구사단 30년대 어디 출동하는 모양인데 어디 출동시키는가? 연대 출동 안 합니다. 지금 구사단 30년대장이 삼성이까지 출동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연대 출동 안 합니다. 그 사단에서 그런 지시한 거 없어? 예, 연대 출동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 뭐에 출동하는 게 있나? 여보시오. 예. 그거 출동하면 안 돼. 확인해서 내한테 보고 좀 해요. 예. 출동하면 안 돼요. 예. 아니 3군 사령관이면은 경기도 그 서부전선을 다 관할하고 있는 포스타 아니야. 그러죠. 이 사람 말도 안 들은 거 아니야. 쓰리스타 당시. 당시 쓰리스타. 예. 이 사람 말도 안 들은 거 아니야. 거죠. 그러니까 이 군의 지휘 계통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아주 무법 천지에. 아사리판도 이런 아사리판이 없네. 만약에 당시에 만약에 대통령이 살아있었으면 대통령 명령도 안 들을 새끼들. 그렇지 않나? 그리고 군 최고 통수권자 명령에도 안 들을 새끼들이 이 새끼들이야. 지금은 말 잘 듣나 모르겠네. 그리고 그때 만약에 북한이라도 내려왔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봅시다. 같은 시각 반란군들을 모조리 진압해가지고 탱크로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던 진압군들은 박희도의 1공수여단이 6번으로 이동한다는 소리를 듣고 윤석민 육군 참모장이 정병주 특전사령관에게 명령을 했고 정병주 장군이 다시 윤웅기 9공수여단장에게 6번으로 출동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게 9공수여단이요. 서울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네. 박희도 1공수는 한참 걸려. 9공수는 가까우니까 먼저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역사가 아이러니한 게요. 9공수에서 차가 없었어. 이동할 수 있는.
병력 이동할 차가 없었다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헬기만 타고 다닌 거야? 라펠로 뛰어만 내리고? 아니, 그러니까 뭐 훈련 가요 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구공수 움직이려면 차를 군수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야. 야, 씨발 마리는 존나 뽑아놨는데 드랍십이 없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또 이 정병주가 구공수를 출동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뭐냐면 윤홍기가 육사 출신이 아닙니다. 갑종 출신이야. 그러니까 옛날 저기. 윤홍기는 내 말 듣는다. 그러니까 1공수, 3공수, 박희도, 뭐 최세창, 장기호는 전두환 라인이지만 얘는 내 말 듣는다 이랬단 말이지. 근데 결국 구공수 출동도 없었습니다. 구공수만 출동했으면 이게 그 전두환 일당들한테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구공수 출동도 없었다는 거. 그리고 그치. 장태환 사령관이 그렇게 요구했던 기계화 사단 26사단 네. 거기만 오면 또 끝이거든. 그치. 그것도 출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 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아직 우리는 12월 12일에 12월 12일입니다. 잡혀 결국 있습니다. 사실 이때 장태환 소장이 자기 직속 부하죠. 김진영 대령, 장세동 대령 사살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직속상관 명령 안 들었으니까. 그럼 이것도 저희 전시 아이, 상황인데 그럼요. 전시 상황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바로 직결 처분 가능하지. 사살 명령을 내렸습니다만은 또 김진영이가 또 지 목숨을 내걸고 나가서 애들을 설득시켰거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대장까지 달아 모르겠네. 그리고 옷 벗고. 옷 벗고 대장 달면 뭐하라 우리 영삼이 형이 나가 이 개새끼야. 하나에 다 나가 이 개새끼야. 김영삼 특집 다시 들어보세요. 아 웃겨요 진짜. 하여튼 뒷 시간 또 이제 정병주 사령관 또 김호랑 소령의 아픈 이야기. 자기의 상관을 지키기 위해서 또 사실 그 최세창 준장이 자기 상관 정병주 사령관을 체포하지 않습니까? 네. 체포하는데 야 정병주 사령관이 최세창을 진짜 아들처럼 생각했거든. 그렇게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최세창이가 차마 자기가 직접 못 갔어. 정병주 잡으러 갈 때.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박종규 중령인가 박종규 중령 소령인가 시켰거든. 근데 박종규하고 김호랑하고 존나 친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박종규가 출동한 부대 총에 맞아서 김호랑이 사망한 거야. 그렇죠. 좀 이런 하여튼 아픈 비하들 그런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폭발하겠구만. 다음 시간이라고 엔젤펀행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공 서준아빠, 이민경, 짱가, 힘센 캔디, 박예정, 골드문트, 참치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모총장 연행에 성공한 반란군은 동시에 서울 지역에 군 병력을 출동시켜서 육군본부와 국방부 장악에 나섭니다. 육본을 장악하라. 군권 탈출을 위한 반란군의 병력 동원 상황을 윤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불법 체포한 반란군은 육군본부에 정식 지휘 계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군 병력을 출동시킵니다. 반란군 측은 먼저 기동성이 뛰어난 공수부대에게 육군본부 점령을 지시했습니다. 박희도 부대로 돌아가 육본과 국방부부터 장악을 해.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박희도 1공수 여단장은 김포에 있는 자신의 부대로 돌아가 대기하고 있던 공수부대를 끌고 육군본부를 향했습니다. 병력 규모는 890여 명. 이들 1공수여단은 이곳 행주대교를 건넙니다. 12월 13일 새벽 0시 5분이었습니다. 이들은 행주대교 검문소에 34단 병력을 무장 해제시킨 뒤 육군본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부평에 있는 구공수여단을 육군본부로 불러들입니다. 2월대 추록에 병력을 싣고 서울 쪽으로 향하는 그 군용 추록이 있었다 하는 보고가 미국 쪽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부평이면은 게 구공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 그러나 윤성민 육군참모차장은 12월 13일 새벽 0시 10분 윤흥기 구공수여단장에게 부대 복귀를 명령합니다. 출동하던 구공수여단은 결국 이곳 부천 인터체인지에서 방향을 돌려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 순간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칫 구공수 여단에 의해 진압될 뻔한 일공수 여단은 유유히 육군본부에 도착해 경비 병력에게 총격을 가하며 육본을 점령했습니다. 일공수 여단 일부 병력은 또 국방부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공수에서 나가지고 지금 육군본부 국방부 갔단 말이죠. 네, 지금 다 정리가 다 됩니다. 일공수 여단이 육본을 향해 출동하던 시각 전두환 씨의 지시를 받은 최세창 삼공수 여단장은 병력을 이끌고 서울 거여동 특전사령부에 난입해 직속 상관인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한 뒤 13일 새벽 2시 640여 명의 공수부대원들을 경복궁으로 출동시킵니다. 장기호 5공수 여단장 역시 전두환 씨의 지시를 받고 480명 규모의 공수부대 병력을 새벽 2시에 육군본부 쪽으로 출동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노태우 구사단장은 구창회 구사단 참모장에게 병력 출동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이필섭 구사단 29연대장은 13일 새벽 2시 20분 1390여 명 규모의 병력을 동원해 새벽 3시 반 중앙청을 점령했습니다. 이들은 정식 지휘 계통인 이건영 3군 사령관의 병력 출동 금지 지시를 무시한 채 병력을 동원한 뒤 허위 보고까지 합니다. 근데 출동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연대가 말입니까? 연대 출동 안 합니다. 지금 구사단 30년대장이 삼성일까지 출동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연대 출동 안 합니다. 13일 새벽 2시 반 제2기갑 여단장인 이상규 중장은 대전차 포탄과 고폭탄을 실은 전차 35대와 16전차대대 180명 규모의 병력을 출동시켜 역시 중앙청을 점령했습니다. 이 또한 이건영 3군 사령관의 지시를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디 다른 데서 전화 오더라도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오케이. 들어가요. 네. 중앙청이 반란군들의 손에 점령된 시각은 13일 새벽 3시 반쯤. 이때 대한민국의 군권은 반란군의 손아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어 새벽 5시 박희모 34단장은 1130명의 34단 90연대 병력을 동원해 새벽 6시 20분 고려대에 진주시킴으로써 반란군은 확고한 보호막을 쳤습니다. 반란군이 동원한 병력은 공수부대 2천여 명 등 모두 5천여 명. 60만 대군은 새벽에 동원된 이들 5천여 명의 병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하면 또 이제 또 좋은 자리들 나가려고 또 하겠지 뭐. 우리 박현아한테 한 자리 없는가? 그래서 이번에 바로 그냥 장군으로 해가지고. MBC 뉴스 윤도환입니다.